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챕터 16 웨이브 모션 파동 운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교재 특징이 매 챕터마다 이렇게 스토리라인이 있죠. 이 스토리라인에 의하면은 여러분이나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고요. 현재는 보스턴에 있는 조부모님 댁 방문 중입니다. 그런데 현재 할아버지와 함께 퀸시에 있는 퀸시 코리스 레저베이션에 놀러 왔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이게 이제 번역하면은 퀸시 채석장 보호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채석장, 예전에 돌 캐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돌을 캐지 않고 뭔가 관광지처럼 바뀐 거죠. 자, 그러면 무슨 돌을 캤냐? 그레나이트, 화강암을 캤습니다. 화강암이라는 게 우리나라도 화강암 지대죠. 굉장히 단단하고 풍화 침식을 잘 견딥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렇게 화강암 지대였어요. 이렇게. 그런데 와, 이 일대에 화강암이 많네. 이거 좀 캐다 쓰자 해가지고 이렇게 딱 캡니다. 이렇게 점점 많이 캡니다. 이렇게 캐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거대한 구덩이가 생기죠. 그래서 182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이렇게 화강암을 채석하다가 더 이상 사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여기 물이 차오릅니다. 비도 내리고 지하수도 이렇게 차오르고, 예전에 채석을 할 때는 물이 차오르면 배수했었는데 이제 배수 같은 거 하지 않고 방치하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물이 찼고요. 그래서 이렇게 호수가 됐다가 1980년대까지 호수였다가 이렇게 호수였다가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여기 보스턴에서 빅딕이라는 거대한 토목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많이 판다는 얘기죠. 이게 어떤 프로젝트였냐면은 보스턴 지하에 흙을 파서 지하를 개발하는 거였어요. 뭐 지하철 같은 거 만들었겠죠. 그래서 이 보스턴에서 빅딕 사업을 할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흙을 퍼내니까 그 흙을 어디에 버려야 되죠. 그래서 이 보스턴 근처에 있는 퀸시에 있는 이 버려진 채석장, 여기다 흙을 붓습니다. 여기다 흙을 잔뜩 부어가지고 이렇게 흙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바닥이 평평하고 이렇게 절벽이 있는 이런 지대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랑 여러분 할아버지랑 여기 놀러 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놀러 가서 뭘 하냐면은 이걸 좀 확대를 해볼게요. 여기 이제 여러분이랑 여러분 할아버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할아버지에게 부탁을 합니다. 할아버지, 박수를 한번 딱 쳐주세요. 할아버지가 박수를 치면은 메아리가 울려 퍼집니다. 박수 소리가 여기까지 갔다가 이 거대한 절벽에 부딪혀서 다시 되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이 시간을 측정을 합니다. 앱 같은 거 이용해서.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폰이 있으면은 앱을 구동하면은 할아버지가 박수를 치고요. 그러면 박수 소리가 이렇게 파양 으로 나타나고요. 조금 있다가 이 소리가 반사돼서 다시 돌아오니까 반사된 파형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사이 시간을 측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도로 이 위치를 표시합니다. 위치 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딱 여기 절벽 아래까지 도착했습니다. 다시 여기에서 위치 측정을 합니다. 이렇게 위치 측정. 그리고 이 위치랑 이 위치 사이 이 거리를 GPS 등으로 알아낸 다음에 시간을 이용해서, 즉 이 사이 시간 간격을 이용해서 소리의 속도를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여러분에게 깊은 감명을 받았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커넥션스 보면은 커넥션스에서는 이 챕터가 이전 챕터들이나 이후 챕터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런 거 설명하는 챕터인데, 지난 두 개의 강의에서 챕터 15 다뤘었죠. 여기서 파동과 관련이 있는 진동 다뤘었고요. 그 다음 이번 챕터와 다음 챕터에서 파동 다루는데, 파동, 이 웨이브 혹은 이 웨이브 모션, 파동 운동이 무엇이냐? 파동 운동은 a disturbance, 동요가 매질을 통해서 전파되어 나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disturbance가 한 점에서 다른 한 점으로 퍼져나가면서 에너지가 이동을 하는데, 에너지는 이동할지언정 물질, 매터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볼링을 친다. 그러면 볼링공이 앞으로 쫙 나아가죠. 볼링공이 앞으로 나아가서 핀들을 쓰러뜨립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볼링공을 굴려서 볼링핀을 쓰러뜨린다. 이런 건 웨이브 모션은 아니에요. 웨이브 모션의 경우에는 물질 이동은 없습니다. 볼링공이 앞으로 나아가서 핀들을 친다. 핀들을 쓰러뜨린다. 이때는 볼링공이 움직인 거죠. 그래서 물체 혹은 물질이 이동을 했으니까 이건 파동은 아니고요. 이 경우에는 에너지가 파동을 통해서 이동한 게 아니라 에너지가 볼링공 통해서 이동을 한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볼링공 같은 물질이 아니라 파동을 통해서 핀을 쓰러뜨린다. 그러면 볼링핀을 향해서 굉장히 큰 소리를 내면은 볼링핀을 쓰러뜨릴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이 낼 수 있는 목소리로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우리가 소리를 세게 지르면은 볼링핀을 쓰러뜨릴 정도의 에너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볼링핀으로 에너지가 전달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여러분의 입에서 볼링핀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때 물질 이동은 없고요. 자, 이렇게 소리도 웨이브의 일종이고, 특히 웨이브 중에서도 메케니컬 웨이브의 일종입니다. 우리가 챕터 16, 17에서 웨이브 다룬다고 했는데 웨이브 중에서도 메케니컬 웨이브 다루고요. 이 메케니컬 웨이브는 전파되기 위해서는 미디엄, 매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이따 볼 거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이 줄이라는 매질을 통해서 파동이 전파가 되고요. 만약에 파동이 전파되는 그 매질이 공기다 하면은 그 파동이 바로 사운드 웨이브, 음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16, 17에서 메케니컬 웨이브 다루고, 나중에 33에서 37 챕터에서 엘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 다루고, 또 나중에 이런 챕터에서 퀀텀 피직스 할 때도 파동을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파동 다루는 단원인데 파동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안 나와 있거든요. 굳이 따지자면 여기 이렇게 파동 운동은 매질을 통해 동요가 전파되는 현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챕터 시작하기 앞서서 파동의 정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대학교 1학년 물리학 교재들을 여러 개 살펴봤는데 한 7권 정도 살펴본 것 같은데 그 중에서 3권에 이렇게 파동이 무엇인지 명시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었고요. 파동은 disturbance가 이동하는 것이다. 그런데 에너지는 이동하는데 물질은 이동하지 않는다. disturbance, 동요 뜻이 평형 상태로부터의 국소적인 편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렇게 평형 상태였는데 이 손을 위아래로 이렇게 한번 빠르게 탁 움직이면은 이런 국소적인 편차가 전체에 비해서 이런 일부분에 있는 이런 편차가 생겨가지고 이 동요가 생겨서 퍼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책에서는 비슷한데 파동은 매질을 통해서 동요가 이동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세 개가 교재에서 따온 건데 이 마지막 게 제일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이 교재가 영 앤 프리드먼이라고 제가 알기로는 연세대학교에서 사용 중이고요.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된.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파동은 공간이나 어떤 매질을 통해서 익사이테이션이 전파되는 것인데 이 파동은 시간의 함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 익사이테이션은 이동을 하는데 물질은 이동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중에서는 이 마지막 게 좀 더 구체적이면서도 더 정확한 것 같고요. 누가 보통 파동이 뭐야? 이렇게 물으면은 뭔가 대답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아마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면 파동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저는 물리학 관점에서 disturbance를 이렇게 편차라고 설명을 했는데 disturbance 하면은 보통 어떤 현상을 의미하거나 뭐 어떤 상태나 구성, 배치 이런 걸 의미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나 상태가 이동을 한다 이러면 좀 어색한 표현이고요. 이렇게 traveling보다는 propagating, 전파되는 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미디엄 통해서 전파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미디엄 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교재에서는 공간을 통해 전파되거나 미디엄 통해 전파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물리학 교재 7권 조사한 것 중에서는 이 세 번째 표현이 제일 정확한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뭔가 약간 아쉬운 것 같아서 제가 여기저기 찾아보고 이것저것 조합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보죠. A wave is a spatio-temporal configuration of a physical quantity whose disturbance pattern propagates through space with a finite speed. 그래서 번역하면은 파동은 물리량이 시공간적 배치인데 시공간적 구성인데 이 배치의 디스터번스 패턴이 유한한 속력으로 공간을 통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physical quantity니까 물체의 변이, 뭐 압력, 다양한 물리량들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물리량들이 시공간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공간적으로도 분포가 되어 있고 시간이 흐르면 이 배치가 바뀌기 때문에 시공간적으로 배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때 disturbance가 이동한다라기보다는 이 disturbance 패턴, 딱 이런 패턴, 이 모양이 이동을 한다. 그리고 이동할 때 공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반드시 매질일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그 속도가 유한하다. 갑자기 태양이 사라져도 태양이 사라짐과 동시에 우리가 중력의 변화를 느끼기보다는 시간이 걸립니다. 태양에서 지구까지 빛의 속도로 8분 19초 정도 걸리는데 태양이 사라지면서 생기는 중력의 파동, 즉 중력파의 경우에도 전파되는데 무한히 빨리 전파되는 게 아니라 유한한 속력으로 전파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에서는 disturbance가 traveling 한다, disturbance가 propagating 한다, 혹은 disturbance가 움직인다, moving 한다 이렇게 섞여 나올 수 있는데 정확한 표현으로는 disturbance가 traveling 하거나 moving 한다 라기보다는 propagating 한다 라는 게 맞고요. 만약에 traveling이나 무빙 쓰려면은 이 디스터번스 패턴이 무빙한다, 디스터번스 패턴이 트래블링한다 라고 하는 게 정확합니다. 당연히 이제 이 프로파게이팅 쓰면은 뭐 디스터번스든 디스터번스 패턴이든 상관없이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거 인지하시고 지금은 이해 못하더라도 나중에 파동 공부한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이 정의 보시면은 그때는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에다 이제 요거 2개 정도 적어 놓으세요. 자, 그럼 시작해보죠. 섹션 16.1 Propagation over Disturbance, 동요의 전파. 자, 이번 챕터 도입부에서 웨이브 모션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공간을 통해서 에너지는 이동을 하고 물질은 이동하지 않는다. 에너지가 이동을 하는데 물질은 이동하지 않는다고. 자, 저희 에너지 보존 법칙식 이퀘이션 8.2 요식 보시면은 여러가지 에너지 이동 메커니즘이 나와있죠. 이 우변이 에너지 이동 메커니즘이죠. 이를 통해서, 열을 통해서, 메케니컬 웨이브 통해서, 메탈 트랜스퍼, 물질 이동 통해서, 일렉트릭시티 트랜스미션, 전류 통해서, 일렉트로매그네틱 레디에이션, 전자기파 통해서. 그래서 이 두 가지에 의한 게 파동에 의한 거고요. 얘가 물질 이동에 의한 거고요. 그래서 볼링공을 굴린다, 야구공을 던진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이동을 하고요. 휘발유를 넣는다. 그러면은 화학적인 포텐셜 에너지, 케미컬 포텐셜 에너지가 이동을 하고요. 일단 지금 챕터에서는 메케니컬 웨이브 다루고, 일렉트로매그네틱 레디에이션, 전자기파 방사, 혹은 전자기파에 의한 에너지 이동, 얘는 나중에 다룹니다. 자, 메케니컬 웨이브가 뭔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든 메케니컬 웨이브는 다음 3가지 필요로 합니다. 첫 번째는 디스터번스를 만들어내는 어떤 소스고요.
그림이고요. 이 그림으로 치면은 손을 이렇게 위로 갔다가 아래로 빠르게 한번 움직여주는 거, 이게 바로 디스터번스의 솔스죠. 그리고 이때 디스터번스 되는 게 이게 바로 이 줄인데, 그래서 이 줄이 파동의 매질입니다. 그래서 여기 2번이 disturb 될 수 있는, 동요될 수 있는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매질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이 매질을 이루는 구성 요소들 사이에 이 disturbance의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물리적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왼쪽 끝에 있는 줄을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는데, 그러니까 나는 딱 여기 있는 줄과 상호작용을 했는데 그 상호작용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죠. 왜냐면은 손과 줄만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줄과 줄 사이, 줄을 이루고 있는 이만큼의 요소와 그 다음 요소, 얘네들 사이에서도 상호작용할 수 있으니까 아무리 이렇게 줄이 있더라도 상호작용하지 않으면은 파동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케니컬 웨이브, 모든 역학적 파동은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나중에 이제 엘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의 경우에는 미디엄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에서도 전자기파가 퍼져나가죠. 태양에서 발생한 빛이 지구에 도달하죠. 중간에 매질이 없어도. 그래서 이 16.1 보시면은, 이 그림 보시면은 이렇게 스냅샷이 4개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렇게 펄스가 이동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펄스가 뭐냐면은 원래 이렇게 평평한데 딱 하나 튀어나온 거, 이렇게 이런 거 펄스라고 합니다. 모양이 반드시 이렇게 뾰족할 필요 없고요. 모양이 네모네도 펄스고 모양이 약간 이렇게 돼도 펄스라고 합니다. 혹은 이런 경우도 펄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변은 평평한데 어떤 동요가 있을 때, 이런 경우는 펄스라고 하기 좀 애매하기도 하고 뭐 펄스라고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주변은 평평한데 한 번 튀어나온 거, 그래서 이제 이러면 펄스가 아니고,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펄스가 4개 있는 거고요. 이렇게 돼 있으면 좀 애매해 보이긴 하는데 굉장히 간격이 좁은 펄스가 5개 배치가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1, 2, 3번 각각 해당하는 게 핸드가 디스터번스의 솔스고 스트링이 미디엄이고요. 그리고 스트링이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 뭐 원자라든가 분자라든가 혹은 분자 한 몇천 개 정도 이렇게 묶어놓은 어떤 가상의 엘레먼트, 얘네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딱 솟았다, 이런 부분이 위로 올라갔다, 그러면 얘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주변 애들도 같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또 이제 얘가 이 왼쪽에 영향받아서 내려갔다 하면은 얘네들도 결국 내려가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줄을 통해서 펄스 만들어 보면은 이 펄스의 모양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해보면은 에너지가 일부 손실되기도 하고요. 에너지 손실과 무관하게 펄스의 모양이 좀 바뀝니다. 뭐 안 바뀔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바뀝니다. 특히 이 줄 통해서 이동하는 파동의 경우에는 모양이 바뀝니다. 미세하게. 그래서 여기 교재 보시면은 펄스의 모양이, 펄스가 줄 따라 이동하면서 아주 조금 바뀐다 라고 되어 있는데, 펄스가 이동하면서 점차적으로 스프레드 아웃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펄스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 그럼 얘가 그냥 높이만 이렇게 낮아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퍼지기도 합니다. 이 간격이 유지되면서 강도만 약해진 게 아니라, 즉 높이만 줄어든 게 아니라 이 간격이 퍼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잘 안 퍼지는데 이 경우에는 퍼지는 건가? 특이하네. 이런 게 아니라 보통 이렇게 퍼지는 게 더 일반적입니다. 아마 웬만하면 퍼질 거예요. 그런데 그 퍼지는 걸 잘 못 느낄 뿐이지. 그리고 좀 천천히 퍼져서 그렇지 퍼지는 게 더 일반적이다. 안 퍼지면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다. 그래서 에너지가 감소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렇게 모양이 바뀌는 걸 분산이라고 합니다. dispersion. 그리고 이번 챕터에서는 다루지 않는데 굳이 원리를 따지자면 이런 펄스의 경우에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이런 주파수가 서로 다른 삼각함수 여러 개 합쳐가지고 펄스 만들 수 있거든요. 신기하죠? 이렇게 돼 있는 애들 굉장히 여러 개 합치면은, 어떻게 잘 적절하게 조합하면은 펄스가 만들어집니다. 어떤 공학수와 교재 중에 이제 이런 그림이 있는데, 첫 번째 그림은 파동이 이렇게 딱 하나 있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 그림은 이런 파동에다가 이 점선 보이시죠? 요거 이렇게 이런 파동이 딱 합쳐질 때 그때 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그림은 이 두 개에다가 요거까지 딱 합쳐질 때, 요거 딱 합쳐지면은 딱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나중에 많이 합쳐지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더 많이 합쳐지면은 거의 평평하게 이렇게. 그리고 심지어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펄스 하나, 뭐 이런 거 전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혹은 이런 게, 혹은 이런 애들이 실제로는 여러 개의 사인파 형태 혹은 뭐 코사인파 형태 합쳐가지고 정연파 형태라고 하죠. 영어로는 사이너소이달. 그래서 이런 펄스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여러 개의 파동이 합쳐진 결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주파수마다 전파 속도가 미세하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동이 딱 이렇게 움직여야지, 셋 다 똑같이 움직여야지 이 모양이 유지가 되는데, 셋 다 똑같이 가지 않고 얘는 좀 빨리 가고 얘는 좀 천천히 가고 얘는 완전 느리게 가면은 모양이 점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좀 바뀝니다. 이렇게. 그런데 일단 저희 챕터 16, 17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자, 그림 16.1 보시면은 지금 뭐가 이동하죠? 이거 디스터번스. 더 구체적으로는 이 디스터번스 패턴이 이동을 하죠. 혹은 이 그림에서는 그 디스터번스 패턴에 해당하는 이 펄스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래서 이 펄스는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매질 구성하고 있는 이 엘레먼트들, 즉 디스터브드 되는 이 엘레먼트들 보면은 얘네들은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이런 애들, 따로 표시 안 한 모든 엘레먼트들, 이런 애들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부분이다. 가만히 있다가 이 펄스가 딱 이동을 할 때 이렇게 잠깐 올라갔다가 그리고 더 많이 올라갔다가 펄스 지나가면 다시 내려가죠. 그래서 펄스의 진행 방향은 오른쪽인데 이 미디엄 이루고 있는 엘레먼트, 이 엘레먼트의 움직임은 위아래, 즉 이 움직이는 방향이 수직입니다. 네, 그걸 16점이 그림에서 잘 표현하고 있죠. 이 P점이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간다. 좌우로는 움직이지 않고 위아래로만 움직인다. 그래서 이미의 P점이 좌우로 움직이지 않고 위아래로만 움직이니까 P점뿐만 아니라 모든 지점들도 이 파동의 전파 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는 이동하지 않죠. 이렇게 디스터브드 미디엄 이루고 있는 이 엘레먼트들이 파동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수직으로만 이동하는 파동을 트랜스버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파동은 트랜스버스 웨이브입니다. 그런데 엄밀하게는 이 그림에서는 이 P점이 좌우로 약간 움직입니다. 자, 이 블록한 모양, 딱 이런 부분이 직선이라고 하면은 딱 이런 부분, 딱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하면은 딱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은 어떤 점 골라도 좌우로 움직이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점이라고 할게요. 여기 제일 끝에 있는 점. 그런데 제일 끝에 있는 점이 이렇게 평평할 때나 혹은 이런 펄스가 다 지나갔을 때 다시 평평해지죠. 그러면 이 줄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은 평평할 때는 한 이쯤이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위치랑 이 위치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이 간격이 존재하죠. 그래서 여기 있던 게 이렇게 위로 딱 올라갈 때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각도가 좀 작으면은 거의 이동하지 않죠. 이렇게. 이 각도가 작을수록 이 간격이 좁아지죠. 예를 들어 이런 간격 계산해 보면은 이게 만약에 세타다. 그런데 여기랑 여기 이 줄의 길이 같으니까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고 그러면 이 두 각도 서로 같죠. 파이에서 세타 빼서 반으로 나누면은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이렇게 되고요. 그럼 만약에 이 길이가 뭐 L이라고 하면은 이 간격은 L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2분의 세타니까 다시 쓰면은 L 사인 2분의 세타고요. 그러면 세타가 작아지면 이 값이 점점 작아지죠. 그래서 줄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실제로 이제 이런 그림이면은 미세하게 이런 점들이 좌우로 이동하는데 이 책에서는 이 각도가 굉장히 좀 작다고 가정합니다. 각도가 작아서 이런 전파 방향에 대해서 평행한 방향으로의 움직임 없다고 가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6.3 그림 보시면은 또 다른 종류의 펄스입니다. 이 스프링 모양을 보면은 이렇게 지그재그 얘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거 펄스 아닌데?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거 이제 스프링이라서 지그재그인 거고 여기서는 파동의 디스터번스, 동요에 해당하는 게 무엇이냐? 스프링이 원래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간격이 일정하죠. 그런데 왼쪽에 있는 이 손을 가지고 오른쪽으로 재빠르게 움직였다가 다시 왼쪽으로 재빠르게 움직이면은 순간적인 아주 국소적인 압축, 전체에 비해서 아주 일부분만 국소적인 그런 압축이 일어나면서 그 압축이 근데 여기 머무르지 않고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펄스인 거죠. 펄스. 그래서 여기 sudden compression, 갑작스런 급격한 압축, 이 압축이 펄스에 해당하고요. 이 압축된 부분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압축된 디스터번스 패턴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런데 이때 이 매질, 이 스프링 혹은 코일, 이 매질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들, 스프링이 한 원자라든가 혹은 스프링이 한 분자라든가 혹은 스프링을 이루고 있는 분자나 원자 한 몇천 개 혹은 몇만 개, 한 몇십만 개 정도 이 덩어리 내가 가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가상의 경계 만들어서 딱 이런 애에 대해서 집중하면은 이 컴프레션 혹은 이 디스터번스 패턴이 이동하면서 얘가 약간 좌우로 움직이죠. 좌우로 미디엄의 엘레먼트 요소가 좌우로 움직인다. 파동의 진행 방향과 평행한 패러럴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런 파동을 란지튜더널 웨이브라고 합니다. 트랜스버스 웨이브, 우리나라 말로는 횡파라고 하고요. 란지튜더널 웨이브는 종파라고 합니다. 자, 그림 16.1에서는 이 그림에서는 이렇게 한 번 위아래로 딱 움직였는데 그래서 펄스가 딱 하나 생겼는데 계속해서 움직이면은 펄스가 여러 개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손을 이렇게 위로 갔다가 딱 제자리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계속 움직이면은 그렇게 펄스가 연속되는 게 아니라 딱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트랜스버스 웨이브 중에서 횡파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가장 쉬운 케이스인데 이런 파동 바로 다음 섹션인 16.2에서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란지튜더널 웨이브 제일 대표적인 게 음파거든요. 사운드 웨이브. 그래서 사운드 웨이브면은 그 사운드 웨이브의 디스터번스가 무엇이냐 하면은 압력이 높은 부분과 낮은 부분의 연속적인 배치인데 그 배치 패턴이 이동하는 건데 이 사운드 웨이브의 경우에는 섹션 16.6에서 다룹니다. 아마도 다음 시간이겠죠. 자, 그 다음에 몇몇 웨이브들의 경우에는 트랜스버스나 란지튜더널 둘 중에 어느 한 가지가 아니라 이 둘이 합쳐진 형태입니다. 대표적인 게 물 표면에서 일어나는 파동인데 여기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물이 출렁일 때 이렇게 생겼는데 이 파동의 매질, 물이니까 이제 뭐 물 분자겠죠. 물 분자의 움직임을 추적해 보면은 얘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동그랗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그래서 한번 이 비디오 보시죠. 네, 물이라는 매질 이루는 엘레먼트 물 분자가 딱 이렇게 원형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파동의 진행 방향인 오른쪽에 대해서 수직 방향인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좌로도 움직이죠. 다시 한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스터번스가 트랜스버스와 란지튜더널 컴포넌트 둘 다 갖고 있다. 자, 그 다음 16.4 보시면은 이렇게 트랜스버스와 란지튜더널 컴비네이션인 경우 말고 그냥 이 모양만 봤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 섹션에서 나오는 이런 일반적인 그림, 여기에서 가장 이런 엘레먼트들의 변이가 높은 곳, 이런 점, 그리고 가장 낮은 지점, 이런 지점, 각각 마루와 골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crest와 trough라고 합니다. crest, 마루, 파동에서 뿐만 아니라 꼭대기의 의미가 있죠. 산 마루 하면 산 정상 의미하죠. 그리고 마루, 골인데 골은 골짜기 할 때 그 골이고요. 움푹 들어간 부분. 영어에서 crest 하면은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네, 제일 첫 번째가 새, 짐승의 볕, 그러니까 닭볕이죠. 닭볕, 닭 머리 꼭대기. 그리고 trough라고 하면은 첫 번째 뜻이 가축용의 길쭉한 여물통, 물통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거 혹은 요런거 뭐 요런거나 요런거 트러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닭이 트러프에 있는 먹이를 먹는다 그러면 그때는 그 닭 머리에 있는 크레스트가 트러프와 닿을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파동에서는 이렇게 가장 높은 지점, 가장 낮은 지점 크레스트 트러프라고 한다. 마루와 골. 자, 그 다음에 earthquake, 지진이죠. 이 지진도 고유했던 지구에서 발생하는 어떤 disturbance의 일종인데 이 지진에 의해서 지진파가 발생하죠. seismic wave. 자, 보통은 지진이 발생한 그 근원지, 그 source point가 지구 표면보다는 지표면 아래쪽에 위치해 있죠. 바로 지표면 근처나 지표면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땅속에서 지진이 발생하고요. 이렇게 지진이 발생하면은 그 발생한 지점으로부터 이 seismic wave가 사방으로 퍼져 나가는데 이때 이 seismic wave, 지진파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transverse와 longitudinal. 이 transverse와 longitudinal 중에서 이 후자, longitudinal wave가 전파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한 지점으로부터 우리가 위치해 있는 곳까지 더 빠르게 도달하고요. 먼저 도달하고요. 그래서 먼저 도달하기 때문에 프라이머리에 P 따가지고 P파라고 하고요. P waves. 그리고 transverse wave는 두 번째로 도착합니다. 더 느리기 때문에. 그래서 secondary에 S 따가지고 S파, S wave라고 합니다. P파는 보통 속력이 7에서 8 km/s고요. 그 다음에 S파는 4에서 5 km/s입니다. 지구과학 공부하신 분들은 L파, L wave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크게는 P파, S파 두 개로 분류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가정이나 혹은 지진 관측소에서 P파가 먼저 도착하고 S파가 나중에 도착하기 때문에 P파가 도착한 직후에서부터 S파가 도착하기 직전까지 그 시간 간격을 측정하면은 지진이 어느 방향에서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어도 내가 위치한 지점에서 지진이 몇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했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지표가 있고요. 지진 관측소, 굳이 지하나 허공에 짓지 않겠죠. 지표에 이렇게 있습니다. 지진 관측소가 이렇게 3개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 이때 땅속 어딘가에서 혹은 당연히 가끔씩은 지표 근처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대부분 땅속 어딘가에서 지진이 발생하죠. 그때 P파와 S파 도착한 그 두 시간의 시간 간격 통해서 거리 알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관측소가 그 거리가 대략 뭐 한 10km다. 그럼 이렇게 딱 9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지진이 땅속 안쪽에서 발생하니까 이렇게 위쪽은 후보지에서 빼야겠지만 이렇게 반지름이 10km인 9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관측소도 같은 지진을 감지했다. 그런데 P파, S파 시간 간격 통해서 거리 계산해 보니까 한 이 정도가 나왔다. 그리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죠. 지진이 딱 하나 일어났으면은 그 거리가 딱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죠. 요걸 한 이쯤으로 딱 옮겨주면 될 것 같습니다. 딱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세 관측소에서 측정한 그 거리로부터 지진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구는 속이 텅 빈 구죠. 우리가 보통 수학에서 구, 스피어라고 하면은 3차원 공간에서 어떤 한 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인데 그게 이제 평면에서면 원이 되는 거고 3차원 공간에서는 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 구는 속이 텅 빈 구입니다. 거리가 10km인 이런 점들 다 모은 거니까 얘네들 전부 다 속이 텅 빈 구고요. 그럼 일단 이 두 개가 만나면은 구와 구가 이렇게 만나면은 그 겹치는 도형이 뭐가 될까요? 딱 그림에서는 이제 여기랑 여기랑 딱 겹쳐 보이는데 딱 이제 이만큼이 딱 겹쳐 있는 거죠. 이만큼이. 구와 구가 만났을 때 겹치는 그 도형은 원이 됩니다. 원. 그래서 여기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원이랑 이 세 번째 구가 딱 만나면은 그때 만나는 그런 지점이 원이랑 구가 만나는 지점이 딱 두 군데 생기죠. 즉 두 점이 생기죠. 그런데 이런 관측소가 전부 다 표면에 있다고 가정하면은 그 두 점 중에서 한 점은 허공에 떠 있고요. 다른 한 점은 땅속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땅속에 있는 그 점이 바로 지진이 발생한 그 지점이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제가 어떤 대학교 지구과학 교과서에서 가져온 그림인데 여기 이렇게 북미 대륙이 있고요. 캐나다, 미국인데 지표면 근처에 위치한 두 관측소에서 딱 이렇게 관측을 했고요. 그럼 이제 여기랑 여기 딱 이은 이게 이제 구가 되는 거죠. 구. 그런데 이 구랑 이 세 번째 관측소에서 측정한 거랑 딱 한 점에서 만났습니다. 이렇게 세 구가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지진이 지표면에서 발생했을 때, 그래서 아마도 이 그림은 딱 지진이 이런 지점에서 정확히 지표면에서 발생했을 때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진이 발생한 위치를 계산을 한다, 알아낸다. 자, 그럼 퀴퀴즈 16점을 한번 보죠. 자, 어떤 티켓을 구매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일렬로 줄을 서고 있는데 맨 앞에 있는 사람, 가장 먼저 온 사람이 티켓을 사고 떠났다. 여기 이제 티켓 박스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딱 줄 서 있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이 티켓 수령해서 가면은 나머지 사람들이 한 발짝씩 앞으로 이동하죠. 이렇게. 그래서 원래 이렇게 가만히 평온하게 있다가 이 사람이 딱 빠지면서 이 사람이 딱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디스터번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 즉 매질이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때 이 파동이 트랜스버스인가 아니면 란제튜더널인가, 파동이 지는 방향이 평행하니까 란제튜더널이죠.
종파이다. 두 번째, consider the wave at a baseball game. People stand up and raise their arms as the pulse arrives at their location, and the resultant pulse moves around the stadium. Is this pulse transverse or longitudinal? 자, 야구장의 사람들이 자기 좌석에 있을 테니까 좌석에서 가만히 일어나거나 앉거나 뭐 손을 들었다 내리죠. 그래서 일어나거나 앉는 그 사람 자체 혹은 그 사람의 손, 매질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매질이 파동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수직으로 이동하죠. 따라서 이때는 transverse, 횡파가 맞습니다. 자, 이제 이 파동을 수학적인 형태로 표현하고 싶은데 일단 이 16.5 그림 한번 보죠. 두 개의 스냅샷 그림인데 여기 있던 펄스가 잠시 뒤에 t초 뒤에 이동해서 이렇게 딱 이동했습니다. 자, 이때 이 함수값 y값을 이 매질 이루고 있는 이런 엘레먼트들의 높이라고 하겠습니다. y좌표. 그러면 이 높이는 여기선 중간이고 여기선 가장 높고 여기선 좀 낮죠. 이렇게 위치의 함수이자 시간이 지나면은 이 높이가 변하죠. 이렇게. 따라서 이 높이 y값은 위치와 시간의 함수입니다. 여기선 지금 1차원 파동이기 때문에 위치가 딱 x 하나밖에 없어서 x와 t의 함수입니다. 따라서 이 펄스를 이렇게 x와 t의 함수인 y라고 쓸 수 있고요. t가 0일 때가 이 a번 그림인데 t는 0이다. 시간을 정지시켜 두면은 이렇게 그냥 x의 함수가 되죠. 그래서 파동 자체는 x와 t의 함수긴 한데 이 스냅샷 자체는 그냥 x의 함수입니다. x의 함수. 그래서 yx0인데 얘를 그냥 이렇게 fx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임의의 함수. 이런 모양 나타내는 임의의 함수. 그 다음에 이 yxt. 지금 이제 이 파동에서는 이 엘레먼트의 높이를 y로 나타내고 있죠. 그런데 뭐 다른 파동에서는 높이 혹은 변이 이런 거 말고 뭐 압력이나 온도 같은 거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높이에 관한 파동인데 그래서 그 높이에 관한 파동을 이렇게 x와 t 함수인 y 이렇게 표현했고 이런 함수 파동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함수를 파동 함수라고 합니다. 웨이브 펑션. 그리고 이 fx 이 모양 의미하죠. 이 모양 다른 말로 하면은 디스터번스 패턴이죠. 그런데 이 디스터번스 패턴을 즉 이 모양을 뭐라고 하냐면은 웨이브 폼이라고 합니다. 번역하면은 파형. 그래서 디스터번스 패턴이 이동한다 혹은 웨이브 폼이 이동한다. 웨이브 폼이 전파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파동을 보시면은 파동의 속도가 오른쪽으로 V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은 t가 0일 때,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t가 t일 때인데 이 펄스의 경우에는 이 파동의 경우에는 여기 주석 1번에서 나왔었던 디스퍼전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분석하기 쉬운 이상적인 파동 혹은 이상적인 펄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모양이 바뀌지 않고요. 파형이 바뀌지 않고 대신 파형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일 높은 지점 크레스트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있는 크레스트가 딱 여기로 이동했죠. 그때 이동한 거리, 이 거리가 VT죠. 여기 V의 크기에다가 0초에서 T초까지 이 시간 간격 T초니까 V와 T 곱하면은 VT. 그래서 이제 이런 지점, 즉 이런 지점에서 이런 지점까지 이 거리가 VT가 되고요. 그러면은 뭐 디스펄전 같은 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웨이브 폼이 유지가 되면서 단순히 이렇게 플러스 x 방향으로 VT만큼 이동한 거기 때문에 이 첫 번째 함수가 이렇게 fx라고 하면은 두 번째 함수는 플러스 x 방향으로 VT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x 마이너스 VT가 됩니다. 이거 이렇게 VT만큼 평행 이동하면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인 거 다들 아시죠 이거? 혹시 만약에 잘 모르시는 분 계시면은 수학에서 함수의 평행 이동 부분 따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여기가 만약에 1일 때 이 높이가 만약에 4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그림에서 같은 높이 4가 나오려면은 여기 있는 x는 1 대입하면 됐었는데 여기 있는 x에는 뭐 대입하면 되는가? 딱 이만큼이 vt이기 때문에 vt 더하기 1 대입하면은 이렇게 높이 4 나오죠. 즉 여기 x에다가 vt 더하기 1 대입해줘야지 여기 fx에 그냥 1 대입한 거 즉 f1이 나옵니다. 그래서 파동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vt만큼 이동했다. 그럼 파동의 형태는 여기 fx에 비해서 fx 빼기 vt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과 비슷하게 이렇게 t초에서 x 위치의 높이 같은 높이 갖기 위해서는 이렇게 0초에서는 왼쪽으로 vt만큼 빼준 값 대입해야죠. 그러니까 x 대신에 x 빼기 vt 이렇게 해줘야지 이 두 값이 서로 같습니다. y좌표가 서로 같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아까 요거 이렇게 0초일 때 yx0 이 파형 이 웨이브 폼을 fx라고 했으니까 여기 x 대신에 이 x 빼기 vt 대입하면은 fx 빼기 vt 얘가 이제 yxt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그림처럼 플러스 x 방향으로 속력 v로 진행하는 파동의 경우에는 그 파동의 방정식 이 위치와 시간에 대한 이 함수가 형태가 x 빼기 vt 함수다. 그래서 fx 빼기 vt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만약에 파동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이동한다, 그럼 그런 파동의 경우에는 x 플러스 v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형태 보시면은 t가 증가할수록 오른쪽으로 더 많이 평행 이동되니까 파동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얘는 t가 증가할수록 이 fx 더하기 vt 이 값이 커지니까 파동이 왼쪽으로 평행 이동된다, 왼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예제 16점을 한번 풀어보죠. A pulse moving to the right.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펄스. 펄스가 x축 따라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그때 이 웨이브 펑션이 즉 x와 t에 대한 함수 보니까 지금 1차원 파동이죠. 위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1차원이니까. 그럼 이 파동 형태가 x 빼기 vt 형태인가? 네, 여기
x 빼기 vt 형태죠. v가 3인 것 같네요. v가 3. 이게 3m/s. 그래서 x와 y는 센티미터로 표기되어 있고요. 그리고 t는 세컨즈다. 그럼 이 x가 센티미터니까 이게 이제 v가 3m/s가 아니라 3cm/s고요. 이렇게 이때 find expression for the wave function at t는 0, t는 1, and t는 2. 그냥 대입하면 되죠. 0 대입하고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그리고 그래프로 보면은 지금 이 문제의 경우에는 이 그림 보라는 말 따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보면 안 되는데 형태가 이제 0초일 때에 비해서 이게 딱 0초 그림이죠. t에다 딱 0 대입하면은 x제곱 플러스 1분의 2기 때문에 이게 이제 even 펑션, 우함수기 때문에 좌우 대칭이죠. 이렇게 좌우 대칭. 그리고 t에다 1 대입하면은 3cm만큼 딱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3cm만큼 딱 이동해서 딱 이렇게 3cm 단위 센티미터. 이제 이렇게 되면은 x 빼기 3제곱 플러스 1분의 2니까 더 이상 이제 even 펑션 아닙니다. 더 이상 우함수 아니다. 그리고 2 대입하면 6cm만큼 이동하고요.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답은 그냥 0이랑 1이랑 2 대입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what if. 자, 이번에 웨이브 펑션이 딱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방금 전에 봤던 식이랑 다른 점이, 이 식과 다른 점이 여기 플러스로 바뀌었고 여기가 2에서 4로 바뀌었죠. 복사해서 가져올게요. 비교해 보면은 마이너스였는데 플러스로 바뀌었고요. 2에서 4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이 함수는 왼쪽으로 3cm/s로 이동하고요. 그 다음 전체적인 높이가 2배입니다. 전체적인 y좌표가 2배다. 그래프 그리면은 딱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왼쪽으로. 그래서 분자, 누머레이터가 4다. 그래서 높이가 2배가 되고 moving to the left. 왼쪽으로 이동한다. 자, 이어서 섹션 16점이 Analysis Model, Traveling Wave. 자, 그림 16.1 앞에 나왔던 그림인데 제가 여기 이렇게 가져왔고요. 이 그림에서의 이런 펄스 만들기 위해서는 이 줄을 위아래로 딱 한번 빠르게 움직이면 되죠. 그런데 이번 섹션에서는 이 펄스 대신에 이 16.7 그림처럼 이렇게 연속적으로 쭉 이어진 파동 다룹니다. 실제로 우주에 있는 어떤 파동도 시작과 끝이 없이 연속적으로 무한히 이어질 수는 없는데 이번 섹션에서는 시작과 끝이 따로 없는 연속적으로 이어진 가상의 파동 다루고요. 이런 가상의 파동 다루는 이유는 다루기도 쉽고 이 가상의 파동을 이해함으로써 실제 파동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무한히 길든 무한히 길지 않든 이렇게 일부러 봤을 때 하나의 펄스가 아니라 연속적인 형태에 띄고 있는, 그 중에서도 이렇게 16.7 딱 이런 모양 가지고 있는 파동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 줄의 한쪽 끝을 잡고 저 줄, 저 루프를 업앤다운 위아래로 계속해서 움직이면 됩니다. 이때 움직일 때 심플 하모닉 모션 SHM으로 움직입니다. 물론 실제 줄을 정확히 심플 하모닉 모션으로 움직인다고 해서 정확히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사인에 해당하는 이런 웨이브가 생기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줄의 밀도가 균일한지, 이 줄이 완벽히 유연한지, 즉 이 줄이 굽힘 강성이 없어야 되고요. 또 이 줄에 linear, 선형적인 특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엄밀한 조건들은 일단은 무시하고 줄을 이렇게 SHM으로 움직였을 때 그 안에 숨겨진 원리 따로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수학적으로 정확히 사인 형태의 파동이 만들어진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그림에서 이 빨간색이 t는 0초일 때 그림인데 이 빨간색이 정확히 사인 형태죠. 그런데 코사인도 사인이 조금만 움직이면은 코사인처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사인 형태나 코사인 형태 합쳐가지고 사이너소이달 형태라고 말하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정연파 형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의 곡선 가지고 있는 이런 사이너소이달 웨이브가 이렇게 줄의 한쪽 끝을 심플 하모닉 모션으로 움직였을 때 이런 사이너소이달 웨이브가 생기기 때문에 심플 하모닉 모션과 사이너소이달 웨이브 사이에는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곧 살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사이너소이달 웨이브, 얘는 파동이긴 하지만 마치 함수처럼 생각을 하더라도 이런 모양의 함수는, 즉 사이너소이달 펑션은 periodic 하고요, 주기적이고요. 그 다음에 continuous 하죠. 끊김이 없이 연속적이죠. 그래서 이 사이너소이달 웨이브가 periodic 하고 continuous 한데 이런 periodic continuous 웨이브, 사이너소이달 웨이브 말고도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 사이너소이달 웨이브가 가장 간단한 형태의 periodic continuous 웨이브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었고 나중에 섹션 17.8에 나오듯이 이런 사이너소이달 웨이브, 다양한 진폭과 다양한 프리퀀시 가진 것들 합치면은 사이너소이달 형태가 아닌 훨씬 더 복잡한 다른 웨이브 폼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가지 파동 만들 수 있습니다. 섹션 17.8이 언급되어 있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가볼게요. 17.8이면은 여기 논 사이너소이달 웨이브 폼이죠. 네, 요 섹션이고요. 지금 이 셋 다 사이너소이달 형태 아니죠. 얘는 얼핏 보면 사이너소이달 형태인 것 같기도 한데 자세히 보면 약간 꼬불꼬불하죠. 여기도 뭔가 조금 더 삐죽삐죽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앞서 공학수학 교재에서 보여드렸던 요 그림 여기도 나오죠. 프리퀀시가 F와 3F짜리 합치면은 물론 이 3F가 F와 앰플리튜드가 같진 않죠. 이 F짜리보다 3F짜리가 더 진폭이 작고요. 어쨌든 이 둘 합치면은 약간 이제 요런 파란 색깔 형태 나오고 F, 3F, 5F 합치면은 이렇게 초록 색깔 나오고 그 다음에 그냥 F가 이제 1F죠. 1F 13579 합치면은 이런 모양 나옵니다. 거의 이제 스퀘어 웨이브랑 비슷하죠. 그래서 13579 2로도 11, 13, 15 무한히 합치면은
무한히 중첩시키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스퀘어 웨이브 형태 나옵니다. 뭐지 이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자, 다시 피겨 16.7 이 그림 보시면은 여기 브라운 커브가 t는 0초일 때 모습이고 이 파동이 지금 오른쪽 방향으로 v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t초 후에는 이렇게 블루 커브가 되고요. 그러면 v의 속력으로 t초 동안 오른쪽으로 vt만큼 이동했으니까 이 빨간색의 무한히 많은 크레스트 중에서 하나인 이 크레스트가 t초 동안에 이렇게 vt만큼 이동하겠죠. 딱 요렇게. 그래서 이 브라운 커브의 크레스트와 블루 커브 크레스트 요 사이 거리가 VT가 되고요. 그래서 파동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V의 속도로 움직이고 파동이 움직이는 속도 혹은 그 속력이 일정하죠. 이렇게 V로. 방향도 정확히 오른쪽으로 이동하고요. 그래서 이 파동 자체는 오른쪽으로 혹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등속도 운동하고 있고요. 이 등속도 운동하고 있는 그 주체는 파동입니다, 파동. 그런데 이 파동이 전달되기 위해서 필요한 이 매질, 그 매질의 움직임을 보면은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이 크레스트 부분에 있는 이 매질, 이 매질의 엘레먼트, 이 매질의 원소, 한 요런 부분, 이 부분 보면은 이 매질은 오른쪽으로 전혀 이동하지 않죠. 그냥 위아래로 왔다 갔다 거릴 뿐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건 웨이브고요. 그 다음에 이 매질 중에서, 미디엄 중에서 한 엘레먼트에 집중해서 생각해 보면은 그 엘레먼트는 위아래로 움직이고 이때 그 움직임이 심플 하모니 모션입니다. 교재에서는 이런 부분 말고 이렇게 x가 0인 지점, 이런 지점에서 엘레먼트, 즉 여기 있는 엘레먼트가 이렇게 위아래로 심플 하모니 모션으로 움직인다고 했는데 뭐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엘레먼트들이 전부 다 위아래로 심플 하모니 모션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던 엘레먼트는 t초 후에는 딱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가는 거죠. 딱 이렇게. 그래서 모션 오브 웨이브 그리고 모션 오브 엘레먼트 오브 더 미디엄 이 둘을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디엄의 한 구성 요소인 이 엘레먼트는 심플 하모니 모션으로 움직이는 파리클 모델로 기술할 수 있고요. 그리고 웨이브는 컨스탄트 벨라시티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웨이브 위에 한 점, 웨이브 위에 이미 한 점은 뭐 예를 들어서 아까 그 크레스트 이런 한 점 같은 경우에는 The Particle Under Constant Velocity 모델로 기술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이 책에서 저희 그동안 이 책 공부하면서 앞선 챕터들에서 여러가지 분석 모델들 다뤘었는데 그런 분석 모델들이 세 가지의 심플리피케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합니다. 조금 이따가도 이 모델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심플리피케이션 모델이 뭔지 또 아날리시스 모델은 뭔지 이런 거 구분을 할 건데 저희가 그동안 사용해온 심플리피케이션 모델이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The Particle Model, The System Model, The Rigid Object Model 그리고 이번 섹션 새로운 아날리시스 모델 다루죠. 바로 Traveling Wave라고 하는. 그래서 이번 섹션에서 이 Traveling Wave라고 하는 아날리시스 모델 새로 배우면서 이 세 개의 심플리피케이션 모델에 또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Traveling Wave라고 하는 아날리시스 모델은 이 세 개에 기반하기보다는 새로운 심플리피케이션 모델, The Wave 모델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심플리피케이션 모델에 기반을 한다. 그래서 이 새로운 심플리피케이션 모델, The Wave라고 하는 이 모델 통해서 여러가지 다른 아날리시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번 섹션에서 다룰 게 바로 Traveling Wave라는 거고요. 이 Traveling Wave라고 하는 분석 모델은 어떤 상황에서 쓰이느냐? 바로 웨이브가 공간을 통해서 전파될 때, 공간을 통해서 움직일 때 다른 웨이브나 다른 파리클들과 상호작용하지 않고 어떤 장애물도 없이 쭉 앞으로 나아갈 때 그때 사용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모델링에 관한 게 나왔으니까 이번 기회에 복습을 하죠. 일단 모델링 혹은 모델이 무엇인가, 그리고 심플리피케이션 모델과 아날리시스 모델 각각 뭔가, 그리고 세 가지 심플리피케이션 모델, The Particle Model, The System Model, The Rigid Object Model 얘네들은 각각 무엇이고 새롭게 추가된 더 웨이브 모델, 얘는 무엇인가? 일단 모델이 무엇인지 저희 교재 섹션 1.2에서 나옵니다. 모델은 간단한 대체품이다. 실제 문제, 우리가 세상에서 마주하는 실제 문제들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기 위한 간단한 대체품이다. 이 교재 말고도 다른 교재에서는 모델을 조금 더 다르게 표현을 하는데 대부분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간단한 대체품이에요. 간단한 대체품, 간단하면서 편리한 대체품, 간단하면서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고 편리한 대체품,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모델이라는 게 간단한 대체품이고 우리나라 말로는 모형이죠. 그리고 모형화, 즉 모델링, 모델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모델링 뜻이 간단한 대체품을 고안해서 사용하는 것,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 심플리피케이션 모델은 무엇인가? 이 모델이라는 게 애초에 간단한 대체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간단하게 만드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긴 하지만 어쨌든 모델이라는 건 복잡한 세상의 문제를 비교적 간단하게, 비교적 쉽게, 비교적 편리하게 풀기 위해서 우리가 고안한 거기 때문에 때로는 마냥 간단하기만 한 건 아니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어떤 구조를 만들고 그런 구조를 위해서 어떤 개념들을 만들고 이런 체계성을 위해서 어느 때는 부분적으로 약간 복잡해질 수도 있는 그런 다양한 특징을 있는 게 이 모델인데 딱 봐도 확실하게 간단하게 만든 거, 그래서 누가 봐도 아 완전 간단해졌네, 그런 게 바로 심플리피케이션 모델입니다. 아마 예시들을 보면은 더 이해할 수 있겠죠. 일단 기존의 세 가지 그리고 새롭게 배우는 더 웨이브까지 총 4가지의 심플리피케이션 모델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아날리시스 모델은 말 그대로 분석을 위한 모델입니다. 우리가 여러가지 물리학 문제들을 풀다 보면은 예를 들어
평평한 바닥에서 상자를 옮길 때, 돌을 옮길 때 상자와 돌은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풀립니다. 특히 상자와 돌에 어떤 힘이 가해질 때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풀면 굉장히 편리하다. 이런 방법으로 풀면은 굉장히 일관적인 방법으로 풀 수가 있다. 그래서 상황별 문제풀이에 특화된 그런 분석 방법들, 해석 방법들이 바로 아날리시스 모델이고요. 지금 여기서도 이 트래벨링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파동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없을 때 다른 파동도 안 만나고 다른 파리클도 안 만나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면 편리하다.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면 아주 일관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아날리시스 모델입니다. 일단 이 네 가지 심플리피케이션 모델을 살펴보죠. 자, 앞서서 모델이라는 게 저희가 물리학 공부 중이니까 모델 중에서도 피지컬 모델이겠죠. 그래서 앞에서 피지컬 모델 뜻이 간단한 대체품이다. 왜냐면 현실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대체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대체할 때도 어떤 체계가 있어야겠죠. 그런 체계가 있으면 더 명확하겠죠. 그리고 또 체계하면은 수학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 적은 것은 제가 수학 관점에서 피지컬 모델에 대해서 좀 조사해보고 챗 GPT나 뭐 구글 제미나이 이런 거 이용해서 수학 기반으로 피지컬 모델에 대해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나름 정리한 건데, 여기 화면에 보인다고 여러분이 다 이해하거나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공부라는 게 끝이 없는 게 이런 것들 명확히 알려면은 여러 가지 전공 수학들이랑 대학원 교재 몇 개 정도 공부를 해야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한 거 전부 다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 그냥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은, 이 모델이라고 하는 게 간단한 대체품이고, 그러면 그렇게 간단하게 만드는 이유가 더 편리하고 간단하게 문제 풀기 위해서인데, 무조건 전부 다 버린다고 편리해지진 않죠. 때로는 어떤 체계가 필요하고요. 체계라는 게 어떤 구조를 만들고 분류를 하고 개념화를 시킨 거기 때문에 그런 체계화에 유리한 수학적 구조 통해서 모델링 할 수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피지컬 모델이라는 것은 네 가지 요소, 뭐 스테이트 스페이스, 스테이트 베리어블, 이퀘이션 오브 모션, observables, 이 네 가지 구조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피지컬 모델인데, 저 네 가지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진 않을 거고, 어쨌든 이런 구조적인 관점에서의 피지컬 모델은 무엇이냐 하면은 피지컬 시스템을 모델링 하는 건데, 즉 현실에 존재하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뭐 물체나 장이나, 여기서 장은 필드 말하는 거죠. 뭐 어떤 회로나 유체나 뭐 압력이나 그런 현실에 존재하는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을 더 간단하면서도 명확하게 체계적으로 기술하기 위해서 선택한 수학적인 구조, 그게 바로 이제 여기서 말하는 피지컬 모델이고요. 그래서 이런 수학적인 구조가 있는데 전공 수학에서의 미분 기하학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자, 첫 번째 심플리피케이션 모델, 바로 파리클 모델이었죠. 그래서 파리클 모델은 뭐 위치나 속도가 중요하다 이런 의미고요. 어떤 특징이냐, 현실에서는 어떤 물체가 회전도 하고 어떤 형상을 갖추고 있고 힘을 주면은 내부 모형이나 구조가 변하기도 하고요. 물체를 살짝 구부리면 그 구부러진 구조 속에서 에너지가 저장되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도 분포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파리클 모델, 입자 모델에서는 회전도 하지 않고 물체 모양도 없고 물체 크기도 없고요. 따라서 모양 변화도 없고요. 내부의 모양, 내부의 구조에 의한 내부 에너지도 없고요. 그 다음에 파리클 모델은 언제 성립하느냐. 자,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물체는 딱 요만한데 힘이 이런 점에만 가해진다. 힘이 딱 이렇게 가해진다. 그럼 물체가 회전을 해버리죠. 테이블 위에 올려둔 이런 지갑에다가 힘을 딱 이렇게 가하면은 이 지갑이 딱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회전해버립니다. 즉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힘을 이런 점에 가한다는 얘기는 나머지 지점에는 힘을 가지 않고 이 지점에만 힘을 가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입자 모델, 더 파리클 모델 쓸 수가 없고요. 물체 어떤 크기, 모양 이런 게 있으면은 물체의 모든 지점에 힘들이 비슷하게 작용해야 됩니다. 똑같으면 제일 좋고요. 약간 다르더라도 큰 차이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99뉴턴, 여기서는 99.1뉴턴, 여기서는 98.7뉴턴, 이런 식으로 이 물체 크기에 비해서 이렇게 위치를 옮겨가면서 작용하는 힘들을 생각했을 때 그 힘들의 차이가 거의 없으면은 피지컬 모델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힘이 이렇게 딱 세 군데 존재한다. 그러면 그냥 대충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점에 뭐 한 300뉴턴 혹은 297뉴턴이 작용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학적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런 기호에 대해서는 딱히 뭐 저희가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이런 조건들을 만족해서 피지컬 모델을 딱 쓰려고 했는데, 피지컬 모델을 사용했는데 갑자기 어떤 상황이 바뀌면서 어떤 새로운 힘이 개입하면서 더 이상 이 모델 쓸 수가 없다. 그런 상황이 토크가 가해지거나 이런 위치마다 작용하는 힘들이 완전 달라지거나 내부 변형 에너지가 중요하거나 뭐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더 파리클 모델을 쓸 수가 없다. 입자 모델을 쓸 수가 없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냥 간단하게만 이해하세요. 그렇구나, 그렇지. 그 다음 두 번째 심플리피케이션 모델, 더 시스템 모델인데요. 더 시스템 모델은 시스템이라는 걸 생각을 합니다. 자, 시스템은 무엇이냐면 내가 직면한 실제 문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대상이 있죠. 여러 가지 물리적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에게 관심 있는 것들을 모아놓은 게
바로 시스템이고요. 예를 들어 여기 이렇게 테이블이 있고 여기 이렇게 책이 한 권 올려져 있고 그 위에 지우개가 있을 때 나는 이 책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시스템은 이 책 하나로 구성되어 있고요. 시스템 멤버는 이 책 하나인 거죠. 그리고 시스템과 시스템이 아닌 것들 사이에 그 경계, 시스템 바운드리, 시스템 경계를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책의 경우에도 분자 단위로 생각을 하면은 시스템 멤버가 하나가 아니라 이 책을 구성하는 굉장히 많은 개수의 분자들 하나하나를 시스템 멤버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시스템 모듈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그런 시스템 멤버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들은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면 그 멤버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뉴턴의 운동 제3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작용 반작용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 멤버 하나하나에 관심을 갖지 않고 이 전체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시스템 멤버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 이런 내력들은 인터널 포스들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외력들이 가해지면은 이렇게 뉴턴의 운동 제2법칙 F는 ma가 성립을 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 관점에서 생각하면은 분석이 굉장히 편할 때가 많은데 에너지도 시스템의 총 에너지, 시스템 내의 총 에너지를 생각을 하고 그 시스템 경계를 통해서 에너지가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어떤 종류의 에너지가 어떤 방식으로 이동을 하는지, 그 경계면을 지나가는지 그런 방식으로 분석을 하면은 굉장히 편리할 때가 많다. 그래서 관심 있는 대상과 관심 밖의 대상에 대해서 분리를 시키고 구분을 하는 게 바로 시스템 모델이었고요. 그리고 리지드 오브젝트 모델은 실제 문제에서는 어떤 물체가 리지드 오브젝트가 아닌데 이상적인 강체가 아닌데 강체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강체가 뭐야 했을 때 물체를 구성하는 어떤 임의의 두 점 A, B에 대해서 이거 A의 위치 벡터고 이거 B의 위치 벡터고 그거 뺀 거니까 A와 B 사이에 어떤 거리 벡터인데 그 거리 벡터의 크기니까 그냥 거리죠. 그래서 어떤 물체가 있으면은 그 물체 구성하는 임의의 두 점 아무거나 딱 골랐을 때 그 거리가 절대 바뀌지 않으면은 그게 바로 강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말랑한 지우개인데 지금 문제 상황에서는 말랑한 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단단하다고 가정을 할 거고 물체가 단단하다는 걸 조금 더 팬시한, 조금 더 있어 보이면서 좀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이 지우개를 구성하는 어떤 두 입자, 뭐 분자든 원자든 아무거나 두 개 딱 골랐을 때 힘을 가하건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임의의 두 입자 사이 거리가 안 바뀐다. 이거랑 이것도 안 바뀌고 이거랑 이것도 안 바뀌고 이거랑 이것도 안 바뀌고 이거랑 이것도 안 바뀌고 어떤 것들을 골라도 그 두 입자들 사이의 거리가 바뀌지 않는다. 그런 게 바로 이제 강체입니다. 그래서 리지드 오브젝트 어떤 특징이 있느냐? 실제 문제는 탄성이 있어서 힘을 가하면 물체가 약간 쏙 들어가거나 뭐 늘어나거나 휘어지거나 하는데 그런 탄성 변형이 없다 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절대 온도 기준으로 0도가 아닌 0켈빈이 아닌 그 이상 온도에서는 모든 물체가 어느 정도 진동을 하는데 그 물체 이루는 입자들이 진동을 하는데 리지드 오브젝트 모델에서는 물체 이루는 구성 요소들, 그 구성 요소들이 진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CO2, 이산화탄소다. 그럼 이렇게 분자가 있으면 얘네들이 막 진동을 합니다. 이렇게 진동을 해서 얘와 얘 사이 거리가 1초에도 막 수천 번, 수만 번 이렇게 변할 텐데 리지드 오브젝트 모델 쓰면은 변하지 않고요. 즉 진동을 안 하고요. 그 다음 얘네들이 진동할 수 없으니까 얘가 메케니컬 웨이브 전달을 못합니다. 즉 내부의 음파, 소리가 이동하지 않습니다. 소리가 이 물체 내부를 통해서 전달되지 않습니다. 뭐 그런 특징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심플리피케이션 모델, 바로 웨이브 모델인데 실제 문제 상황에서 어떤 대상을 웨이브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웨이브 앞에서 살펴봤었죠. 웨이브는 어떤 물리량, 어떤 물리적 대상의 시공간적인 분포인데 내질이나 공간을 통해서 혹은 간단하게 그냥 공간을 통해서 그 물리량의 디스터번스 패턴이 유한한 속력으로 전파되는 것.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공간적인 분포가 퍼져나가는 거죠. 그 대상이 줄이 높이든 압력 분포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서 크게는 웨이브 모델이 웨이브 이용한 모델인데 저희 썰웨이 교재에서는 간단하게 1차원 공간, 즉 웨이브가 사방팔방으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전파될 수도 있지만 한 가지 방향으로만 전파되는 상황 다루고요. 그래서 시공간적인 분포에서 그 공간적인 분포가 원래라면 x, y시 이렇게 3차원일 텐데 저희 교재에서는 그냥 1차원 공간이고요. 그래서 x 하나로 표현이 되고 그래서 이제 x와 t가 있기 때문에 함수의 독립 변수가 이렇게 두 개인 거죠. x와 t. 그 다음 매질 특성이 실제 세상에서는 조금 더 복잡하지만 굉장히 좀 간단하다라고 가정하고요. 그래서 파동이 이동하면서 기본적으로 모양, 즉 디스터번스 패턴이 바뀌는 게 기본인데 바뀌지 않는다. 즉 분산, 디스퍼전이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가정하고요. 그리고 선형적이라고 가정하고요. 에너지 손실 없고 약해지지 않는다 이런 거 가정하고요. 그 다음에 트래벨링 웨이브라는 분석 모델에서는 파동과 상호작용 없고 한 가지 방향으로만 가고 뭐 그런 식이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정리한 것들은 좀 복잡해 보이는데 그냥 제가 말한 것들 한 80-90% 정도 이해하시면서 지금까지 배웠던 세 가지 모델, 더 파리클 모델, 더 시스템 모델, 더 리지드 오브젝트 모델, 요거 세 개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웨이브 모델은 간단하게 웨이브 쓰는 거야, 그리고 웨이브 뜻이 이런 거야, 이제 이 정도로 이해하고 이번 챕터 그리고 다음 챕터 하면서 좀 더 친해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너무 복잡하다고 겁먹거나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좋게 보면은 공부에는 끝이 없는 것 같죠. 그래서 공부에 끝이 없기 때문에 그 끝에 도달하는 사람도 없고요. 끝도 없이 이어져 있다 보니까 노력하면은 길이 무한히 펼쳐져 있기 때문에 언젠가 앞지를 수도 있고요. 그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보죠. 자, 그 다음 피규어 16.8a 이 밑에 있는 그림이죠. 이게 A번, 이게 B번. 그래서 이 A번 그림은 어떤 미디엄 통해서 전파되고 있는
움직이고 있는 트래블링 웨이브의 스냅샷 표현을 했고요. 이거 스냅샷 뭔지 아시죠? 약간 어두운 공간에 계속해서 불 껐다 켰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어두운 공간에 어떤 사람이 춤을 추고 있는데 형광등 같은 전등을 순간적으로 켰다가 다시 끄고 순간적으로 켰다가 다시 끄면은 그 사람은 계속해서 춤을 추고 있지만 순간적인 실루엣이 마치 사진처럼 우리 뇌리에 박히죠. 그런 게 스냅샷이고요. 그냥 한마디로 웨이브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냥 딱 어느 한순간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냥 사진을 딱 찍었다.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 B번 그림은 스냅샷이 아니라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그래서 파동이 이동하는 그 미디엄의 한 엘리먼트의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A번, B번 보시면 둘 다 Y, Y인데 가로축은 A번은 X, B번은 T입니다. T.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은 여기 People Prevention에 이 A와 B의 의미, A와 B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뭐 전혀 다른 거다. 그래서 주의해라. 그런 설명 나와 있는데 뭐 이건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지금 딱 이 그림 A와 B가 뭔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판단해보세요. A와 B 차이점이 뭔지, 왜 A번은 스냅샷이라고 하고 B번은 스냅샷이 아니라 그래프인지 미리 한번 각자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일단 이어서 보다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16.8 A번 그림이 스냅샷 사진이기 때문에 딱 한순간의 파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파동 사진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파동이 있으면은 이 파동 패턴 중에서 가장 높은 지점, 이런 지점들을 전부 다 크레스트라고 하죠. 마루, 파동의 크레스트, 파동의 마루. 그리고 이렇게 제일 낮은 점, 트러프라고 하고요. 이때 한 크레스트에서 바로 인접한 크레스트,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든가, 여기 왼쪽은 안 나와 있는데 여기서부터 바로 인접한 크레스트까지 이 거리를 웨이브랭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파장, 파의 길이고요. 파장. 그리고 그리스 문자 람다로 보통 표시합니다. 그런데 크레스트부터 크레스트까지 이 거리가 트러프부터 트러프까지 거리와 같기 때문에 얘도 웨이브랭스고 얘도 웨이브랭스, 둘 다 웨이브랭스가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전부 다 같죠. 얘랑 얘, 뭐 이런 거, 그리고 이 지점에서 같은 높이 이 지점까지 이런 길이들 전부 다 웨이브랭스, 파장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 크레스트가 눈에 잘 띄기 때문에 크레스트부터 가장 인접한 크레스트까지 그 거리를 웨이브랭스라고 하는데, 조금 더 일반적으로는 more generally the wavelength is the minimum distance between any two identical points on adjacent waves. 그래서 이렇게 크레스트나 트러프처럼 눈에 띄는 게 아니더라도 어떤 동일한 위치, 이런 지점이면은 이렇게 크레스트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트러프로 가는 도중에 한 요만큼 갔을 때 그런 게 이제 이런 위치인데, 딱 이런 지점도 이런 위치랑 동일한 위치나 마찬가지죠. 동일한 위치는 완전 다르고요. 뭔가 동일한 점이죠. 동일한 점, 같은 패턴상의 점. 위치는 완전 다르고 위치는 서로 람다만큼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런 two identical points, 그런데 이런 two identical points들도 인접한 가장 가까운 것끼리 그 사이 미니멈 디스턴스가 바로 웨이브랭스다. 자, 그 다음에 이 A번 그림은 아까 스냅샷이라고 했죠. 그래서 사진이니까 가만히 정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파동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어떤 가상의 이런 선이 있다.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이 크레스트가 여기 딱 도착을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은 여기 있는 크레스트도 딱 도착을 하죠. 이때 어떤 기준점에 두 인접한 크레스트가 도착하는데 걸리는 그 시간 간격, 몇 초 걸렸는지 그 시간 간격을 웨이브의 period, 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문자 T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 period는 이 A번 그림보다는 B번 그림에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B번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 가로가 공간이 아니죠. 시간이죠, 시간. 그리고 이게 파동이 아니라 이런 파동이 있으면은 이 매질, 얘가 이 A번 그림에서는 매끄러운 곡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게 어떤 밧줄이다. 그래서 그 밧줄, 즉 파동에 전파되는 그 매질상의 어떤 한 지점, 이 지점이 이동하지 않죠. 이 지점은 위아래로 왔다 갔다 거리고 파동의 그 이런 디스터번스 패턴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점은 지금 얘가 트랜스버스 웨이브이기 때문에 파동의 진행 방향과 이 매질의 진동 방향이 이렇게 수직하죠. 그래서 이 매질은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거립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이 매질 이루고 있는 이런 한 엘레먼트, 이 엘레먼트의 높이가 달라지죠. 그래서 그 시간에 따른 높이 표현한 그래프가 요 B번이고요.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흐르면서 높이가 높아졌다가 최고점 도달했다가 다시 낮아져서 최저점 도달했다가 다시 높아지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심플 하모니카하게 움직이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딱딱 이런 지점, 좀 있으면 뭔가 원점 통과할 텐데, 즉 이런 높이에 있다가 시간이 흘러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물론 이제 올라갈 때 같은 높이 지나치긴 하는데 이렇게 내려가면서 지나친 거랑 올라가면서 지나친 거랑 움직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요거 말고 이제 이렇게 내려갈 때 같은 움직임, 그때 이 같은 움직임 사이에 그 시간 간격, 이런 움직임이 다시 한번 반복될 때까지 걸린 시간, 이 시간 간격이 바로 period, 주기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가로축이 t니까 요 사이 거리에 해당하는 게 바로 주기가 되는 거죠. 실제로 물리적 거리는 아니고요, 시간 간격이죠. 그래서 이것도 어떤 크레스트나 트러프 가지고 판단하면 좀 편리한데, 좀 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임의의 점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래서 in general, the period is the time interval required for an element of the medium to undergo a complete cycle and return to the same partition 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웨이브가 이런 줄 잡고 위아래로 계속해서 움직이면은, 그리고 그렇게 움직일 때 심플 하모니 모션으로 움직이면은 그때 생기는 이런 웨이브가 딱 이렇게 생겼는데, 이 웨이브의 주기와 심플 하모니 모션의 주기가 서로 일치합니다.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웨이브의 주기와 심플 하모닉 아슬레이션의 주기가 서로 같다. 그 다음에 이렇게 주기의 역수, the reciprocal of a period, 얘를 frequency라고 합니다. 보통 소문자 F로 표현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진동수, 주파수, 단위는 주기의 역수니까 주기 단위가 초죠. 세컨즈. 그래서 세컨즈의 역수기 때문에 이렇게 x의 마이너스 1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걸 이제 헤르츠라고도 합니다. 과학자 이름 따가지고 hertz, 헤르츠.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어떤 관점이 하나 나오는데, 이미 한번 살펴본 관점인데, 이상적인 파리클 크기가 없죠. 우리가 보통 입자라고 하면은 뭐 모래 알갱이 같은, 우리 인간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알갱이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원자나 어떤 쿼크 같은 그런 것들 의미하기도 하고, 이렇게 아이디얼 파리클 의미하기도 하죠. 수학적인 입자, 크기가 없고 위치만 있는,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위치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속도도 존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상적인 파리클은 사이즈가 없는데, 크기가 0이 아닌 실제 물체, 어떤 피지컬 오브젝트, 실제로도 파리클들로,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리지드 오브젝트 측면에서도 아이디얼 파리클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물체가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물리학에서 모델링 쓸 때는 리지드 오브젝트, 그냥 아이디얼 파리클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파리클이 어떤 물체에 이루는 기본 구조고요. 영어에선 그런 걸 베이징 빌딩 블락이라고 하죠. 기초 벽돌이라고. 번역하면 기초 벽돌인데 반드시 벽돌로 번역할 필요는 없고 그냥 기본 구성 요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웨이브도 비슷하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얼 파리클 실제로 존재하진 않지만 개념적으로 만들어낸 이런 아이디얼 파리클처럼 어떤 아이디얼 웨이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디얼 웨이브는 딱 하나의 프리퀀시로 이루어져 있고 무한히 깁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아무리 크다고 하지만 무한히 크진 않겠죠. 아마도. 어쨌든 관측 가능한 우주는 절대로 무한히 크진 않은데, 이 아이디얼 웨이브는 무한히 큽니다. 그래서 관측 가능한 우주 그 너머까지 무한히 분포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아이디얼 웨이브는 여기선 지금 언급이 없는데 사이너소이달 웨이브 의미합니다. 사인파나 코사인파 같은 그 정연파 형태. 그런데 여러 가지의 프리퀀시와 여러 가지의 진폭 가지고 있는 여러 정연파, 여러 사이너소이달 웨이브 합쳐가지고 중첩시켜서 그 어떤 종류의 웨이브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무한한 길이의 웨이브들 여러 개 합치면은 유한한 길이의 웨이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개가 유한한 개수가 아니라 무한히 많이 합쳐질 수도 있어요. 무한히 많은 이 아이디얼 웨이브들 합쳐가지고 이렇게 유한한 길이의 웨이브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 섹션 17.8에서 다룬다고 했었죠. 그래서 마치 이 아이디얼 파리클처럼 혹은 그냥 파리클처럼 이 아이디얼 웨이브 여러 개 혹은 무한히 많이 합치면은 어떤 종류의 웨이브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아이디얼 웨이브가 웨이브 이루는 베이직 빌딩 블락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때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나중에 푸리에 시리즈, 푸리의 급수를 제대로 배우면은 그때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 새로운 개념이 나오죠. 이퀄리브리엄 파디션에서 맥시멈 파디션까지 그 거리를 앰플리튜드라고 한다. 물론 이제 여기서 여기 맥시멈 포지션, 여기 이퀄리브리엄 포지션이니까 요 거리 혹은 요 거리 이런 게 앰플리튜드인가 하는데 그런 게 아니죠. 여기 보시면은 the maximum position of an element of the medium. 그래서 미디엄 이루고 있는 어떤 한 엘레먼트 기준이에요. 한 엘레먼트. 이런 한 엘레먼트가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이렇게 진동을 하죠. 그래서 최대한 위로 갔을 때 혹은 최대한 아래로 갔을 때 이런 맥시멈 포지션에서 이퀄리브리엄 포지션까지 거리, 즉 이제 이런 거리 혹은 요런 거리, 이런 걸 앰플리튜드, 진폭이라고 합니다. 진폭 같은 경우에는 이 Y축, A번, B번 둘 다 이 세로축이 Y축이기 때문에 둘 다 앰플리튜드가 잘 표현이 돼 있죠. 반면에 A번은 파장, B번은 주기가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6.8 A번, 이게 이제 매질 이루고 있는 엘레먼트들이고 이 전체가 이제 매질인데 시간과 위치에 따라 어떤 한 엘레먼트의 높이 이렇게 함수 y 그러니까 이제 x와 t 함수 이렇게 파동 표현할 수 있고요. 이때 이 A번 그림은 스냅샷이니까 시간이 딱 어느 한 시점 시간이 멈춘 사진이니까 예를 들어 이 A번 그림이 t가 0초일 때다. 그럼 이제 저 A번 이런 모양 이렇게 x의 함수죠. t에다 0 대입한. 그런데 저 형태가 딱 사인 형태입니다. 그리고 사인이면은 기본적으로 이 높이가 1인데 얘는 지금 이렇게 앰플리튜드 a로 돼 있죠. 따라서 a 사인 뭔가 이제 이런 형태고요. 그 다음에 x의 함수인데 정확히 사인의 아르규먼트가 딱 x 이건 아니고 정확히 이게 x이려면은 파장이 무조건 2파이여야 되는데 이게 2파인지 알 수 없으니까 여기 적당한 수 곱해서 이렇게 ax라고 해줄게요. 이렇게 이 a 구하려면 구하겠죠. 그냥 근데 둘게요. 이런 상태로. 그래서 이제 이런 스냅샷 이렇게 딱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때 a가 바로 앰플리튜드 의미한다. 소문자 a는 정해야 되는 어떤 상수고요. a가 몇인지 알 수 없지만 이게 막 변하는 값은 아니죠.
어떤 상수죠. 그 다음에 x가 0일 때, x가 0이면 이런 점이니까 y가 0 맞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x는 0, 여기서 y 값도 이렇게 0이었는데 y 값도 0이었는데 x좌표 증가시켜 가면은 y가 0이 아니게 됐다가 다시 0이 되는 지점, 즉 요 거리가 파장의 절반이죠. 그래서 요 거리가 2분의 람다고요. 여기가 x가 0이었으니까 여기는 0에다가 2분의 람다만큼 더해진 거니까 여기 좌표가 x는 2분의 람다죠. 그래서 x는 2분의 람다 대입했을 때 또 y가 이렇게 0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기 x에다가 x에 이렇게 2분의 람다 대입했을 때 이 값이 0이 나와야 된다. 근데 사인에서 이만큼이 한 주기, 즉 여기가 이렇게 2파이고 여기가 파이죠, 파이. 그래서 이거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파이. 즉 이렇게 x와 t 함수 y에서 여기다 0 대입했을 때 y는 x0 이렇게 되고 이게 a sin ax였는데 뭐 a 아직 뭔지 모르고요. 근데 여기다가 2분의 람다 딱 대입했을 때 y 2분의 람다, 0 이게 이제 0이 나왔었죠. 이게 a sin a x 자리에 2분의 람다. 근데 이제 이게 바로 파이죠. 따라서 a 2분의 람다 이게 파이니까 이 식으로부터 a 구할 수 있죠. a는 람다분의 2파이. 그래서 이 a에다가 람다분의 2파이 대입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앞에서 이퀘이션 16.1 할 때 오른쪽 방향으로 스피드 v로 움직이는 파동의 경우에는 일단 1차원 파동 함수니까 이렇게 x와 t 함수인데 이런 경우에는 그때 그 함수의 형태가 x 빼기 vt 형태로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요 식은 t에다 딱 0 대입한 건데 t에다 0 대입하지 않은 그냥 이렇게 xt 이 함수의 형태 이렇게 x 대신에 x 옆에 이렇게 x 빼기 vt 이게 함께 있는 형태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sin 람다분의 2파이 x 빼기 vt 하면 안 되죠. x가 있을 자리에 x만 있는 게 아니라 x 빼기 vt 딱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0일 때는 이렇게 되는데 t일 때는 x 자리에다가 이렇게 x 빼기 vt 딱 대입을 해가지고 딱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x 빼기 vt 대입한 게 이 파동이 오른쪽으로 v의 속력으로 움직인다 라고 가정했을 때고, 만약에 왼쪽으로 움직이는 상황 다루고 싶으면은 x 빼기 vt가 아니라 x 더하기 vt 요거 대입해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파동은 일정한 속력 v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v를 dt분의 dx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참고로 여기는 x는 크레스트나 트로프처럼 어떤 웨이브 패턴상의 한 점이죠. 딱 고정된 어떤 매질 이루고 있는 엘레먼트가 아니라. 그래서 보통은 속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은 방향과 속력, 즉 벨라스리가 일정하니까 이땐 이렇게 델타 t분의 델타 x로, 즉 평균 속도로, 즉 속도가 안 바뀌기 때문에 순간 속도가 평균 속도와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시간 간격, 그리고 그 시간 간격 동안의 패턴의 x 위치 변화량, 제일 만만한 게 t와 람다입니다. 즉 파동이 한 주기 동안에 파장만큼 이동한다. 이 사실 이용하면은 여기 t와 람다 대입하면은 v는 t분의 람다, v는 t분의 람다 이런 식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아까 t분의 1 요거를 이렇게 프리퀀시라고 한다고 했었죠. 따라서 이렇게 람다 f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v 자리에다가 이렇게 t분의 람다 대입합니다. 대입해볼게요. a sin 람다분의 2파이 x 빼기 v 자리에 t분의 람다 t 딱 이렇게고, 람다 안으로 딱 넣어주면은 a sin 2파이에다가 람다분의 x 빼기 t분의 t죠. 즉 이렇게 되죠. 자, 이 식이 앞으로 제가 항상 기억하고 쓸만한 그런 식은 아니지만 이 식을 통해서 어떤 거 확인할 수 있냐면 이 파동의 periodic nature, 파동의 주기성, 이 식으로부터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에 대해서도 주기적이고 위치에 대해서도 주기적입니다. 예를 들어 시간을 딱 고정하고, 시간을 그냥 딱 t라고 하자. 그래서 어떤 딱 주어진 시간 t로 딱 놓고 그럼 이제 이거 딱 고정된 거죠. 그런데 이 괄호 앞에 이렇게 2파이가 있고 수학에서 사인 자체는 2파이를 주기로 갖고 있기 때문에 x일 때, 그리고 x에다가 이렇게 람다 딱 더하면은 람다 나눠지면서 1이고 1 밖으로 나가면서 2파이. 따라서 x에 람다가 딱 더해지면은 사인 입장에서는 2파이가 딱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 y값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x와 x 더하기 람다, x 더하기 2람다 이렇게 람다만큼 차이가 나면은, 이렇게 시간이 고정된 상태에서 람다만큼 차이가 나면은 이 함수값이 똑같다. 그리고 이번엔 위치 고정한다, 어떤 딱 정해진 x다, 안 바뀐다 라고 하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t에다가 이 분모, 주기, 그리고 주기의 2배 이렇게 더해주면은 이 y값 안 바뀝니다. 따라서 위치에 대해서는 wavelength, 시간에 대해서는 period, 각각 주기성 가지고 있다. 자, 이 식 통해서 주기성 살펴봤는데 보통은 요거 딱 전개해가지고 이렇게 a sin 람다분의 2파이 x 빼기 t분의 2파이 t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렇게 쓰지도 않고 람다분의 2파이, t분의 2파이 각각 이렇게 k와 오메가로 표현해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도 이 식을 제일 많이 쓰게 될 것 같아요. 자, 람다분의 2파이 그냥 이렇게 쓰면 뭔가 좀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람다분의 2파이를 k라고 딱 이렇게 정의한 거고요. t분의 2파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메가라고 정의한 거고요. 그 다음 t분의 2파이, t의 역수가 이렇게 f기 때문에 프리퀀시기 때문에 2파이 f로 기억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앞에서도 몇 번 나왔었죠. 뭐 원운동이나
심플 하모니 모션 할 때. 물론 이제 파동에서 나온 건 처음이고. 그래서 원운동에서 나왔던 식과 파동에서 나온 식 실제로는 다르지만 생긴 건 똑같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름이 다르죠. 원운동에서는 이 오메가 이름이 앵귤러 스피드였는데 여기서는 앵귤러 프리퀀시입니다. 앵귤러 프리퀀시. 이 F만 있으면 그냥 프리퀀시. 2파이 F면은 앵귤러 프리퀀시. 그리고 K는 이름이 앵귤러 웨이브 넘버인데 보통은 그냥 이 앵귤러 제외하고 웨이브 넘버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파수. 이건 각진동수 혹은 각주파수. 얘는 파수. 이건 아마도 각파수겠죠, 번역하면은. 그런데 보통은 앵귤러 웨이브 넘버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웨이브 넘버라고 많이 부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정의 이용하면은 이런 식 간단하게 이렇게 바뀌고요. 이걸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은 이걸 기억하게 되실 거고요. 많이 반복이 되니까 이걸 아마도 기억하게 되실 거고, 그 대신 K랑 오메가가 각각 이렇게 된다. 이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기억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은 이 주기성 이용해서 직접 이런 식 쓰지 않더라도 바로 여기서 K와 오메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는 웨이브의 속력, 웨이브 스피드 V 딱 이렇게 T분의 람다라고 했었는데 당연히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T분의 1 대신에 이렇게 프리퀀시로 써서 람다 F로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V가 T분의 람다니까, V가 이렇게 T분의 람다니까 이런 관계 이용해서, 즉 람다 대신에 K분의 2파이 대입하고 요거 대신에 K분의 2파이 대입하고 이 T 대신에 오메가분의 2파이 대입해서 오메가분의 2파이 이렇게 딱 대입하면은 2파이 약분되고 K와 오메가 각각 분모에 있으니까 K분의 오메가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관계 이용해서 K분의 오메가 떠올릴 수도 있지만 이 식으로 바로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자, 파동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파동과 동일한 속도로 움직이면은 파동이 마치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죠. 파동이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인다. 즉 파동이 어떤 특정한 웨이브 폼, 어떤 디스터번스 패턴이 안 바뀐다. 그 디스터번스 패턴의 Y 좌표가 안 바뀐다. 이게 안 바뀌려면 얘가 안 바뀌어야 됩니다. 이 사인의 아규먼트인 kx-오메가-t 이게 안 바뀐다. 이게 콘스탄트다. 근데 나는 이때 속도에 해당하는 dt분의 dx 알고 싶어요. 요식 양변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그럼 이거 미분하면은 k는 상수니까 k 그대로 두고 x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dt분의 dx죠. 그 다음 오메가 상수니까 그대로 두고 t를 t 대해서 미분하면 그냥 1이죠. 곱하기 1. 이게 콘스탄트.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거 0이죠. 따라서 요거 dt분의 dx로 딱 정리하면은 k분의 오메가 이렇게 해서 v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퀘션 16.10 요식, 이 식은 애초에 x와 t 함수인 이 y가 그 중에서도 이렇게 t가 딱 0초일 때, t는 0초일 때 그 스냅샷 모습이 이거 정확히 사인이죠, 사인. 그래서 0초일 때 정확히 사인 형태인 이 A번 그림 가지고 시작했는데 0초일 때 정확히 딱 이런 모양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요거보다는 조금 더 일반적인 식이 여기 이렇게 phi라고 하는 페이지 콘스탄트 더해진 형태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니셜 컨디션이 무엇이냐 그것에 따라서 적절한 이 phi 값 대입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퀴퀴즈 보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기에 the primary equations in the mathematical representation of the traveling wave analysis model are equations 16.3, 16.10, and 16.12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V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는 트래블링 웨이브 다룰 때 필요한 최소한의 식들이 요거 3개라는 거예요. 제가 표시해 볼게요. 16.12, 16.10, 그리고 16.3 요거. 이거 3개만 기억하고 나머지 다 잊어버려라 뭐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거 3개 기억하면은 다른 모든 식들 유도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식들이 여러 개 나와 있지만 나머지들은 어떻게 보면 중복이고 저 3개의 식들이 서로 독립적인 관계에 이룬다 뭐 그런 뜻인데, 저거 3개만 기억해라, 저거 3개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 그냥 무시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정의식이기 때문에 여기는 3개는 포함되지 않고 있는데 당연히 기억을 하든 아니면 알아내든 해야겠죠. 보통 저는 이렇게 기억하는 것 같아요. 일단 요 식을 외운 다음에 x와 t 함수인 y 얘가 진폭 에다가 이게 사인일 필요는 없고 코사인이어도 되는데 어쨌든 뭐 사인이라고 치면은 kx-오메가-t 이렇게 기억을 하고, 근데 k가 뭐였지? k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 x 대신에 x 더하기 주기 웨이블랭스 람다를 딱 더했을 때 이 y값이 변하지 않아야 돼요. 즉 k에다가 람다 곱했을 때 이 k 람다가 딱 2파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 k는 람다분의 2파이구나 이렇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는 이미 많이 나왔기 때문에 t분의 2파이 혹은 이렇게 2파이 f 기억할 수도 있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t 대신에 t 더하기 주기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안 바뀌어야죠. 따라서 이 오메가와 t 곱한 거 오메가 t가 2파이구나, 그럼 이제 오메가는 t분의 2파이구나 이렇게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퀴퀴즈 보기 전에 여기 people prevention 16.1 보겠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죠. 이 16.8 A번 B번 뭔 차이냐, 주의해야 될 거. 생긴 건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데 서로 다르죠. 자, A와 B 사이에 visual similarity 생긴 게 매우 비슷해 보이는데 근데 그 모양은 서로 같은데 쉐이프는 같은데 A번은 얘가 Y vertical position, 얘가 X horizontal position이고요. B번은 vertical position, 그다음 얘는 time입니다. time.
시간. 그리고 16.8 A번 그림은 미디엄이 연속적으로 쫙 분포가 되어 있는 웨이브의 픽토리얼 레프레젠테이션이고요. 그러니까 실제 웨이브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매질이 줄로 돼 있다 치면은, 그래서 만약에 사진이라고 했으면은 이런 매끄러운 갈색 선이 아니라 줄로 돼 있었을 텐데 그 줄 대신에 그냥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거죠. 매끄러운 갈색 선으로. 그래서 픽토리얼 레프레젠테이션인데, 그리고 엘레먼트들이 연속적으로 쫙 분포가 되어 있죠. 근데 B번의 경우에는 픽토리얼 레프레젠테이션이 아닙니다. 그래피컬 레프레젠테이션이에요. 얘는 매질들이 쫙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 엘레먼트의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그래프적으로 표현해 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원래 줄이었는데 이렇게 매끈하게 그림으로 그린 게 아니라, 매끈한 선으로 그린 게 아니라, 얘는 애초에 줄이 아닙니다. 시간에 따라서 높이를 표현한 거기 때문에 높이를 그래프로 표현한 거죠. 점과 선들 막 이용해서. 그리고 A번처럼 매질들이 쫙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매질들이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니죠. 매질 중에서 딱 한 점, 한 엘레먼트, 그 한 엘레먼트의 위치를 그냥 표현한 거죠. 수학적으로, 그래프로. 그래서 모양은 굉장히 아이데니컬한데 완전 다르다. 주의해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큐퀴즈 16점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죠. 프리퀀시가 F인 사이너소달 웨이브가 길게 늘어선 실을 따라서 이동하고 있다. 그러다가 실이 멈췄다. 그러니까 이제 파동이 지나가고 사라진 거죠. 파동이 무한히 긴 파동이 아니었던 거죠. 곧 이어서 두 번째 트래벨링 웨이브가 기존 프리퀀시보다 2배의 프리퀀시인 EF로 줄 위에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줄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흔드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흔드는 사람이 처음에는 F로 흔들다가 두 번째는 EF로 흔드는 거죠. 이때 두 번째 파동의 웨이브 스피드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첫 번째 파동의 2배다, 첫 번째 파동의 절반이다, 뭐 같다, 알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문제 의도는 기본적으로는 F로 흔들다가 EF로 흔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16.12 이 식에 의해서 F였다가 EF니까 이 V가 2배가 되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실수를 의도하고 이 문제를 낸 것 같은데, F로 이렇게 흔들었다가 EF로 흔들었을 때 이 웨이브 랭스가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두 번째 파동의 속도 알 수 없다, 이게 제일 정확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교재에서 이런 펄스가 이동함에 따라서 모양이 안 바뀐다 라고 가정했죠. 디스펄전을 다루지 않는다 라고 돼 있고, 뭐 디스펄전 무시하고 뭐 그런 말은 없지만, 여기서는 이상적인, 특히 16.2에서는 이 트래벨링 웨이브 속력이 일정하고 약해지지도 않고 뭔가 이상적인 웨이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프리퀀시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프리퀀시별로 속도 차이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웨이브 폼이 변하지 않는다, 만약에 임의의 모양의 펄스의 웨이브 폼이 변하지 않는다, 그런 가정이 있다면 그로부터 프리퀀시에 따른 속도 차이가 없구나, 그래서 오히려 프리퀀시가 2배가 되더라도 같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기준이면은 그럼 두 번째 질문, 세컨 웨이브의 웨이브 랭스 찾아라. 그럼 만약에 속도가 같으면은 프리퀀시가 2배가 되면은 웨이브 랭스 절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선택지 중에서 고르라고 했으니까 half that of the first wave, 이 두 번째 답은 B번이고요. B번. 첫 번째 질문의 답은 C번. 그 다음 세 번째 세컨 웨이브의 앰플리튜드 구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앰플리튜드는 이 흔드는 사람 마음입니다. F로 흔들 때랑 EF로 흔들 때 똑같이 흔든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진짜 알 수 없습니다. 3번은 답이 무조건 impossible to determine, 이거 D번이고요. 프리퀀시가 달라져도 속도가 안 바뀐다, 속력이 안 바뀐다, 그런 가정이면은 1번은 C, 2번은 B인데 이건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냥 알 수 없다가 답일 것 같습니다. 프리퀀시 2배로 한다고 해서 같은 줄이라고 반드시 트래벨링 웨이브의 속력이 같을 것인가, 뭐 그건 보장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바로 다음 섹션에서 스트링의 경우에는 웨이브 스피드가 이렇게 된다 나오는데, 뭐 이것도 이 줄이 리니어하고 이 각도가 작을 때 어떤 이상적일 때 얘기고, 뭐 언제나 보장받을 수는 없죠. 그래서 만약에 이상적인 상황이고 디스펄전 없어서 프리퀀시에 따른 웨이브 속력 차이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줄을 흔들 때도 너무 심하게 흔들지 않아서 웨이브가 이런 식으로 안 되고 웨이브가 약간 이런 식으로 된다, 굉장히 미미하게 된다, 이렇게 미미하게, 굉장히 미미하게, 그러면 속도가 일정해서 1번은 the same, 2번은 half that of the first wave, 3번은 알 수 없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뭐 그렇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전부 다 알 수 없다가 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전부 다 알 수 없다, 이게 답이지 않을까, 나름의 논리를 펼쳐봅니다.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뭐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 GPT나 제미나이 돌려본다고 해서 걔네가 하는 말이 전부 다 맞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책의 이면에 깔린 어떤 그런 가정들, 명확하게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자, 예제 한번 풀어보죠. Example 16.2 Traveling Sinusoidal Wave. 문제 보니까 16.9 그림 이거 보면서 하라고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웨이브가 Sinusoidal Wave고요. 그 다음에 Positive X 디렉션으로 트래벨링 중이고, 앰플리튜드는 15cm고 웨이브랭스는 40cm, 그리고 프리퀀시는 8Hz, 이때 T는 0초, 그리고 X는 0에서 엘레먼트의 vertical 포지션이 마찬가지로 15cm라고 합니다. 앰플리튜드가 서로 같네요. 그래서 그런 그림이 16.9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0초일 때 스냅샷 모습이죠. Y축, X축이고요. 마치 이제 이 그래프가 정확히 코사인 형태네요. 이때 A번 Wave Number, Period, Angular Frequency, and Speed 구해라.
자, 이 K, 웨이브 넘버, 람다분의 2파이였죠. 다시 해보죠, 처음부터. 자,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하는 형태가 A sin kx-ωt 이런 형태고요. 당연히 여기 이렇게 phi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x와 t 함수인 어떤 y 높이고요. 이때 x 대신에 x 더하기 웨이브랭스 람다 대입하더라도 이 높이가 바뀌지 않는 그런 주기성이 있기 때문에 k 람다 이게 이제 2파이고 k가 람다분의 2파이다 이렇게 유도하고요. 이 k가 람다분의 2파이다. 그 다음 period 문제에서 프리퀀시가 나와있기 때문에 그냥 f분의 1 이렇게 역수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angular frequency는 프리퀀시에다 이렇게 2파이 곱해주면 되고요. 그냥 혹은 t분의 2파이기도 하죠. 그리고 스피드 v t분의 람다이기도 하고 k와 오메가 이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죠. k분의 오메가였는지 오메가분의 k였는지 이거 통해서 알아내보죠. 여기 kx-ωt 이거 이렇게 상수로 놓고 양변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kv-오메가는 0 따라서 v는 k분의 오메가 이렇게 금방 유도가 가능하네요. 자, 모두 해빼주면 될 것 같습니다. 람다가 0.4라고 나와있으니까 k는 0.4분의 2파이 단위는 퍼미터겠죠. 이렇게 그 다음 t는 8분의 1 얘는 8분의 1 헤르 쪽은 세크 역수 계산기 안 쓰고 그냥 풀이 참고하겠습니다. 0.4분의 2파이 단위 이렇게 라디안 퍼 미터라고 했는데 그냥 퍼 미터라고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K 자체가 2파이 오버 람다기 때문에 라디안 퍼 미터라고 하는 게 조금 더 K가 뭔지 명확하게 표현해 줄 것 같긴 합니다. 앞으로는 저도 람다 퍼 미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T는 8분의 1 하면은 0.125 세크고요. 여기서 T니까 S분의 1이 아니라 그냥 S죠. S 단위가 그냥 초죠. 초. 이 헤르츠 자체가 S분의 1이었으니까 이거 다시 역수치하면 그냥 S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2파이 곱하면은 네, 이렇게 라디안 퍼 세크 나오고 V는 그냥 람다 F로 구했네요. 람다 F 문제에서 람다와 F 둘 다 나오니까 그럼 이제 0.4 미터에다가 8 퍼 세크 딱 곱해주면은 3.2 미터 퍼 세크 네, 이렇게. 그 다음 B번 웨이브 펑션의 제너럴 익스프레션에 대해서 페이지 컨스탄트 구해라. 자, 저희 교재에서는 제너럴 익스프레션 이렇게 A 사인으로 되어있죠. 사인. 그런데 뭐 어떤 교재에서는 코사인이라고 해도 되고 뭐 정해진 바는 없는데 이 사인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파이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제 얘가 Y는 혹은 Y XT는 A 사인 KX-ωt 플러스 파이인데 이게 정확히 지금 코사인 형태란 말이에요. 혹은 지금 문제에서 x는 0, t는 0일 때 즉 이런 지점에서 이게 y가 최고값이죠. 따라서 둘 다 0, 0 대입했을 때 이 부분 다 사라지고 파이만 남는데 사인 최고값 얻으려면은 이게 2분의 파이가 돼야겠죠. 2분의 파이. 혹은 이 모양 봤을 때 이게 0초일 때 스냅샷이니까 y는 x, 0 딱 요게 형태가 지금 a 코사인 kx 딱 정확히 이런 형태인 거죠. 그런데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이기 때문에 yxt 요거는 a 코사인 x 대신에 x 빼기 vt 딱 이렇게 들어가고 그럼 a 코사인 kx 마이너스 kv 하면은 이 v가 k분의 오메가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오메가 나오죠. 따라서 오메가 t 딱 이렇게 되고 사인 형태로 바꿔주면은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고 싶으면은 사인으로 딱 바꿔 쓴 다음에 이렇게 2분의 파이에서 이거 전체 빼주면 되죠. 근데 이걸 딱 빼주면은 마이너스 kx 플러스 오메가 t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일반 형태가 안 나오기 때문에 딱 여기서 바꿔줄게요.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이 코사인 함수의 경우에는 2분 펑션이기 때문에 이 안에 딱 마이너스 곱해줘도 안 바뀝니다. 따라서 오메가 t 마이너스 kx 딱 이렇게 써주고 이제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꿀 때 2분의 파이에서 코사인 아르규먼트 전부 다 빼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저거 빼주면은 플러스 kx 마이너스 오메가 t 그래서 똑같이 이 파이가 2분의 파이 이렇게 딱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문제에서 그냥 이렇게 코사인으로 해버렸네요. 이렇게 하는 게 더 깔끔한 것 같네요. 이제 이런 과정 거쳐가지고 딱 이렇게 쓴 거죠. 이렇게 이게 답이었다. 네, 당연히 이렇게 써도 되고요. 뭐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섹션이 아니라 어떤 섭섹션이 있네요. Sinusoidal waves on strings 줄 위에서의 sinusoidal wave 정연파. 여기 내용은 저희가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들과 약간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다시 한번 보죠. 자, 저희가 그림 16.1에서는 이렇게 손으로 한번 올렸다가 빠르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펄스 딱 하나 만들었었는데 손을 한번 올렸다가 내리지 말고 계속해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거리면은 그때는 줄에 사이너소이달 웨이브 생기고요. 그리고 손 대신에 이 16.10 그림처럼 여기 아슬레이팅 블레이드 진동하는 어떤 이런 뾰족한 거, 칼 같은 거 이렇게 왔다 갔다 진동하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이너소이달 웨이브 생기고요. 그래서 이 16.10 그림 한 주기니까 이렇게 t죠. t. 이 한 주기 동안에 4분의 1주기마다 스냅샷을 하나씩 찍어서 이렇게 A, B, C, D로 표현을 했고요. 보시면 이 블레이드가 이퀄리브리엄일 때, 제일 낮을 때, 다시 이퀄리브리엄일 때, 제일 높을 때, 그리고 다시 이제 A로 돌아오겠죠. 자, 이 블레이드가 이렇게 진동하면서 일자이기도 하고 휘어지기도 하는데 그러면 뭔가 이 점의 궤적이 이렇게 곡선인가? 약간 이렇게 호 비슷하게 곡선 모양인가 싶은데 그냥 이렇게 직선이라고 가정하고요. 그래서 이 점뿐만 아니라 이런 매질, 이 줄 위에 모든 엘리먼트들 전부 다 좌우 이동 없이 이렇게 수직으로만 진동한다 그런 가정이고요. 그리고 여기 아슬레이팅 블레이드의 이 끝점이 심플 하모닉 모션으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거리고요. 그리고 이 블레이드와 줄이 딱 이런 점에서 연결되어 있으니까
있으니까 블레이드가 심플 하모니 모션 하면은 이 줄의 이 왼쪽 끝점도 위아래로 심플 하모니 모션 하겠죠.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파동이 이렇게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사이너소이달 형태라고 가정을 합니다. 이때 이 왼쪽 끝점이 심플 하모니 모션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매질 위의 모든 엘리먼트들도 전부 다 심플 하모니 모션으로 움직이고요. 그러면은 임의의 점, 예를 들어서 이런 P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P점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심플 하모니 모션으로 움직일 텐데 속도나 가속도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이 16.10 A번 그림이 T는 0초일 때인데 T는 0초일 때 이렇게 쌓인 형태죠. 그래서 이 점이 X는 0이다 이렇게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X는 0이다. 그럼 이제 우리 관심사인 이런 P점은 X 정확히 몇인지 모르겠지만 뭐 눈으로 보기에는 한 파장에다가 4분의 1 파장 정도 되네요. 그냥 X라고 두겠습니다. X. 그래서 1차원 공간 X와 시간, 즉 X와 T에 관한 함수인 이 Y는 A sin KX-ωt. 이 식이 이 파동 혹은 특정 위치와 특정 시간에서의 이 매질의 높이값, Y값 의미하고요. 이때 이 X를 P점에 해당하는 이 X를 딱 이렇게 고정하면은 X라고 딱 고정하면은 이게 더 이상 변수가 아니다. 어떤 X값이다. 어떤 고정된 X값이다 라고 가정하면은 이 식으로부터 이 P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있고요. 이때 이 P점의 속도 구해보면은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하는데 P점은 이렇게 진행 방향의 수직으로 트랜스버스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P점의 속도를 이렇게 트랜스버스 스피드라고 표현을 했고요. 근데 여기서 위치를 미분한 거기 때문에 이 VY를 트랜스버스 스피드라고 하면 안 되고 트랜스버스 벨라서리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벨라서리로 고쳐주시고요. 그래야지 이 T값에 따라서 이 값이 음수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스피드면 틀려버리죠. 스피드는 음수가 아니니까. 자, 그러면 VY, 이 P점의 속도 어떻게 구하느냐? 일단 이 원래 Y 함수는 이렇게 X와 T 함수여가지고 다변수 함수인데요. 변수가 2개 이상인 함수인데 변수가 하나였으면 예를 들어서 변수가 T 하나였다. 그러면 T로 미분하면은 Y 방향의 속도 구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은 변수가 이렇게 2개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파동은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1학년들이 배우는 일반 물리학 1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직 1학기 범위이기 때문에 꽤 많은 학교에서 다변수 미적분학을 아직 안 배우셨을 것 같은데 물론 지금 배우고 계시거나 이미 배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변수가 이렇게 2개일 때는 어떻게 미분을 해야 되는가? 변수가 하나일 때처럼 미분하면 될까? 뭐 이런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 P점의 경우에는 이렇게 X좌표가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X가 고정되면은 변수가 하나인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원래는 이 Y가 다변수 함수인데 X를 이렇게 딱 고정시키고 X가 상수라고 가정하고 그럼 이제 변수가 하나로 바뀌죠. 안 변하니까 상수니까 얘만 변수죠. 따라서 그때 T로 미분을 합니다. 이렇게 이걸 간단하게 표현한 문자가 요거예요. 그래서 원래 알고 있던 미분 기호는 이렇게 dt분의 dy 이런 식이었는데 이렇게 변수가 2개 이상일 때 예를 들어 변수가 이렇게 x, y, g, t 이렇게 4개다. 근데 이 중에 하나만 변수 취급하고 나머지는 고정된 상태에서 그 변수에 대해서만 미분하고 싶다. 그럼 예를 들어서 dg분의 df, x, y, t는 콘스탄트. 이제 이런 식으로 g 제외하고 나머지 상수처럼 생각해서 미분하는 방법이 있고요. 물론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르게 미분하는 방법도 있죠. 어쨌든 이런 거 이렇게 쓰면 복잡하기 때문에 d 기호 대신에 딱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면은 이런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f는 변수가 2개 이상인 다변수 함수인데 g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에 대해서는 상수 취급을 하고 g에 대해서만 미분을 하는 거구나. 여러가지 미분 방식이 있지만 그렇게 미분하는 걸 이런 기호로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거 읽는 게 여러가지가 있는데 원래는 d였는데 이렇게 뭔가 둥글둥글하게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둥글해진 d라고 해서 rounded d 줄여가지고 그냥 round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 둥글해진 게 아니라 뭔가 꼬불꼬불해졌다 라고 해가지고 curly d, 꼬불꼬불한 d 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 기호가 그냥 미분인데 이런 미분을 이 여러가지 변수 중에서 특정한 하나의 변수 g에 대해서만 미분을 했다, 부분적으로 미분을 했다 해서 요거를 편미분, 영어로는 partial differentiation 혹은 partial derivative라고 하는데 그래서 요거를 partial d라고도 합니다. partial d 줄여서 그냥 partial. 그래서 요거 읽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round f over round g, curly f over curly g, partial f over partial g, del f over del g. 저는 del이 말하는 게 제일 짧은 것 같아서 보통 del로 읽는데 개인적으로는 partial이라고 읽으면 제일 명확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round라고 많이 읽는 것 같습니다. 뭘로 읽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요거 x는 상수라고 가정하고 t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미분 한번 해보죠. 즉 del t분의 del y 이거 의미가 dt분의 dy인데 y는 원래는 xt 2개의 독립변수 가지고 있는 다변수 함수인데 x는 콘스탄트라고 가정하고 t에 대해서만 미분을 한다. 그러면 sin 미분하면 코사인으로 바뀌고 t 미분할 때 마이너스 오메가 곱해지죠. 따라서 마이너스 오메가 a 코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V방향 속도고요. 다른 말로는 transverse velocity.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 VY를 다시 한번 T에 대해서 편미분합니다. 다시 이렇게 그냥 한 번 더 미분하면 되죠. 그럼 다시 한번 마이너스 오메가 더 곱해주고 그런데 코사인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A 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VY와 VA 즉 transverse velocity와 transverse acceleration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얘네의 최대값 그냥 이 오메가 A죠. 코사인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요거의 최대값은 그냥 오메가 A. 요거
요거의 최대값은 오메가 제곱 A 각각 이렇게 된다. 그래서 최대값은 이렇게 되는데 얘는 코사인 얘는 사인이기 때문에 각각의 최대값에 도달하는 그 시간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위치 이 P 위치에서 속도가 제일 빠를 때 가속도도 제일 클까 하는데 그게 아니죠. 코사인 사인이니까 서로 위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P점과 같은 그런 엘레먼트의 transverse velocity와 transverse acceleration은 동시에 맥시멈 밸류에 도달하지 않는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 직전 섹션에서 이퀘이션 15.17, 15.18 각각 이런 식이었는데 여기 M이랑 K 들어간 거 보니까 용수철 상수가 K고 그 용수철 끝에 질량이 M인 블락 달려있을 때 그 블락의 움직임에 관한 식인 거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생긴 게 비슷합니다. 왜냐면 둘 다 심플 하모니 모션이니까. 그래서 그냥 이 부분은 별 내용이 없고 이렇게 VY와 AY 구해보는 그런 섭섹션인 것 같고요. 퀴퀴즈 보기 전에 여기 위쪽에 People Prevention 16.2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와 VY 혼동하지 말아라. 이 그냥 V는 웨이브가 줄을 따라서 전파되고 있는 그 웨이브의 velocity 혹은 웨이브의 스피드죠. 이 그림에서는 이렇게 오른쪽 방향. 이 식을 통해 구한다면은 앞에 나왔었던 16.11이나 16.12 이런 식들 이용해서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파동의 속력인데 파동의 스피드인데 이 VY는 매질 이루고 있는 한 엘레먼트의 트랜스버스 파동의 진행 방향에 수식한 트랜스버스 velocity다. 같지 않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값이 이렇게 구해진다. 일정하지 않죠? 이 웨이브의 프로파게이션 스피드는 일정한데 이 VY는 일정하지 않다. 자, 그러면 큐퀴즈 16.3 한번 풀어보죠. 파동의 앰플리튜드 진폭이 2배가 됐다. 나머지는 안 바뀌었다. 다음 A, B, C, D, E 중에서 5개 선택지 중에서 어떤 게 맞는가? 웨이브의 스피드가 바뀐다. 웨이브의 스피드 안 바뀌죠. 진폭만 2배가 되고 다른 거 안 바뀌었다고 했으니까. 웨이브의 프리퀀시도 안 바뀌고요. 그런데 미디움 이루고 있는 어떤 한 엘레먼트의 맥시멈 트랜스버스 스피드 요건 바뀌죠. 왜냐면 여기 오메가 A인데 오메가는 그대로겠지만 A가 2배가 되니까. 그래서 C번이 답이고요. 그리고 D번은 A부터 C까지 전부 다 맞다 라고 돼 있는데 A번, B번 틀렸죠. 따라서 D번도 틀렸고요. 2번은 전부 다 틀리다 라고 했는데 C번이 맞습니다. 따라서 2번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C번. 자, 그 다음에 이번 섹션에서 배운 아날리시스 모델 트래벨링 웨이브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보면은 소스가 바이브레이팅 하고 있다. 진동하고 있다. 그리고 이 진동하는 소스와 미디엄이 서로 접촉해서 진동하는 소스에 의해서 미디엄도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소스에 의해서 미디엄의 디스터번스가 발생하고 이 디스터번스 혹은 디스터번스 패턴이 미디엄을 통해서 전파된다. 그래서 저 설명의 대표적인 예가 이런 그림이죠. 소스가 이렇게 진동하는데 소스와 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접촉해 있기 때문에 줄의 왼쪽 끝점도 진동하고 줄, 즉 이 미디엄이 혹은 그 미디엄 이루고 있는 엘레먼트들이 전부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이 디스터번스가 전파된다. 프로파게이트 된다. 이때 소스는 여러가지 방식으로 진동할 수 있겠지만 가장 간단하게 심플 하모니 모션으로 진동한다면 그리고 그때 그 주기가 T라면 미디엄을 통해 전파되는 웨이브는 사이너소달 웨이브고 그때 전파 속력 이렇게 된다. 람다는 웨이브 랭스고 이 F는 주기의 역수인 프리퀀시고 그 다음 사이너소달 웨이브는 이런 식으로 지금처럼 공간적으로 1차원인 그런 파동의 경우에는 공간에 대한 변수 하나 그리고 시간에 대한 변수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두 변수 함수로 A sin kx-ωt 이런 식으로 기술될 수 있다. 좀 더 일반적으로는 여기 이렇게 파이 딱 붙여주면 좋겠죠. 그리고 이게 사인이 아니라 코사인이어도 상관없고요. 이때 A, 앰플리튜드라고 하고 K는 웨이브 넘버, 오메가는 앵귤러 프리퀀시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시가 방금 나왔던 바이브레이팅 블레이드 요거 그리고 앞뒤로 진동하는 피스톤 이렇게 앞뒤로 진동하면은 사운드 웨이브 방출합니다. 그래서 이거 섹션 16.6에서 다루는데 섹션 16.6 사운드 웨이브에서 이런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 이렇게 진동하면은 이 튜브 안에 있는 게 공기인데 혹은 뭐 공기가 아니라 액체여도 상관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공기라고 하면은 공기 분자들이 쫙 있는데 이 피스톤이 이렇게 진동하면서 순간적으로 압축이 딱 되면은 공기 분자들이 꽤 압축된 부분 밀한 부분이 있고 이렇게 압축됐던 게 다시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여기가 밀한 거의 반대말 소해집니다. 밀도가 크고 밀도가 작다. 그리고 이렇게 밀해진 부분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전달이 되고요. 그래서 얘가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앞뒤로 왔다 갔다 거리면은 왔다 갔다 진동하면은 이렇게 밀한 부분 소한 부분 밀한 부분 소한 부분 밀한 부분 이런 파동이 생겨서 쭉 전파가 됩니다. 여기다 만약에 귀를 댄다. 그럼 이런 공기의 파동이 귀 안에 있는 고막을 진동시켜서 고막에 전기 신호를 발생시키고 그 전기 신호가 뇌에 도착해서 우리 뇌가 그 전기 신호를 소리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섹션 16.6 사운드 웨이브의 경우에도 이렇게 트래벨링 웨이브라고 하는 분석 모델 써서 분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의 바디가 진동한다. 아마도 기타 줄을 당기면은 기타 줄뿐만 아니라 기타의 바디도 기타의 몸체도 진동을 해서 그 기타 몸체의 진동 때문에 주변 공기도 마찬가지로 진동을 하게 되고
하고 이때 발생한 사운드 웨이브가 공기 중으로 퍼져나간다. 다음 챕터에서 배우고요. 그리고 좀 나중 얘기인데 엘렉트릭 찰지, 예를 들어서 전자나 양성자나 혹은 겨울철에 플라스틱 빗으로 머리 빗으면 그 플라스틱 빗 마이너스로 대전되는데, 그래서 양성자나 전자 막 진동을 한다. 혹은 전자로 대전된 플라스틱 빗 진동시키면은 이때 엘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 전자기파, 전기자기파라고 하는 게 발생해서 공간 속으로 전파된다. 빛의 속도로. 그래서 첫 번째 건 파동이 줄을 통해서, 스트링 통해서, 이게 이제 매질이죠. 두 번째는 가득 찬 공기, 여기선 기체가 매질이고, 3번도 에어, 공기죠. 공기, 대기, 공기가 매질이고, 근데 이제 마지막 건 propagate into space입니다. 공간. 그래서 이제 이건 매질이 필요 없어요. 아무 물질도 들어있지 않은 그런 텅 빈 공간, 그런 공간에서도 이 엘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는 전파가 됩니다. 뭐 이제 요거 세 개는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지금 이해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거 분석할 때 이 트래벨링 웨이브라고 하는 이런 게 쓰인다. 자, 이어서 섹션 16.3 The speed of waves on strings, 줄 위의 웨이브의 스피드. 자, 저희가 앞서서 여기 퀴퀴즈 2에서는 처음에 스트링에 사이너소이달 웨이브가 프리퀀시 F로 전파되고 있었는데, 그 다음번에는 프리퀀시를 2배로 늘렸다. 그때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제 이런 거 물어봤었죠. 그리고 퀴퀴즈 16.3에서는 처음에 진폭이 A였는데 이 A로 2배가 됐다. 그때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제 이런 거 물었었는데, 그런데 리니얼 메케니컬 웨이브의 경우에는 웨이브의 전파 속력, 웨이브의 프로파게이션 스피드가 프리퀀시나 진폭이나 이런 거에 영향받지 않고 depends only on the properties of the medium, 파동이 전파되고 있는 그 매질의 특성에만 영향을 받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웨이브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웨이브가 있는데 챕터 16, 17에서는 메케니컬 웨이브만 다루고요. 나중에 이렇게 엘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 얘는 이제 메케니컬 웨이브 아닙니다. 이렇게 다른 웨이브도 배웠는데 챕터 16, 17에서는 메케니컬 웨이브만 다루고, 그 중에서도 저희가 다루는 건 리니얼입니다. 리니얼. 그래서 이런 리니얼 메케니컬 웨이브의 경우에는 진동수나 진폭이나 이런 거에 파동의 전파 속력이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매질 특성에 대해서만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이 메케니컬 웨이브의 진폭이 크면은 파동이 리니얼하지 않을 수 있는데, 웨이브 랭스에 비해서 진폭이 작다. 그런 파동의 경우에는 리니얼 웨이브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앞에서 나왔었던 이런 그림 있죠. 자, 파장이 요만큼이고 진폭이 요만큼이거든요. 그러면 진폭에 비해서 파장이 크긴 하지만 훨씬 더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줄 진동시킬 때 이 메케니컬 웨이브가 리니얼 하려면 이 람다에 비해서 이 A가 훨씬 더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좀 과장된 그림이고, 실제로 저 이론이 통하는 그런 웨이브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데 너무 평평하면은 보기 안 좋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배우는 이론들이 딱 들어맞는 그런 파동들은 굉장히 플랫한데, 그런데 교재에서는 보기 좋게 이렇게 좀 동그랗게 그려놓은 게 많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과장된 그림입니다. 자, 어쨌든 앰플리튜드가 웨이브랭스에 비해서 굉장히 작기 때문에 파동이 리니얼하다 라고 가정하고, 이때 이렇게 줄을 통해서 전파되는 트랜스버스 웨이브의 경우에는 그 스피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스피드가 오로지 매질의 특성에 대해서만 영향을 받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스피드 어떻게 구할 것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에 대해서 정지해 있는, 혹은 지구 표면에 대해서 정지해 있는 그런 관찰자가 보기에 이렇게 줄을 통해서 펄스 하나가 오른쪽으로 V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측은 지구에 대해서 정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Stationary Inertial Reference Frame에서 관측된 거고요. 그래서 지구에 대해서 정지 있는 상태에서 바라보면은 펄스가 이렇게 V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그런데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은 이런 레퍼런스 프레임이 이너셜이기만 하면은 스테이셔너리든 무빙이든 상관없습니다. 관성 좌표계이기만 하면은 정지 상태의 관성 좌표계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관성 좌표계든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 펄스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V로 움직이고 있다, 일정한 속도로. 그러면은 이 펄스와 똑같은 속도, 똑같이 오른쪽으로 V 속도로 움직이면서 이 펄스 관측하면은 이 펄스가 마치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때도 뉴턴의 운동 제2법칙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펄스를 Let us view this pulse from a different inertial reference frame. One that moves along with the pulse at the same speed so that the pulse appears to be at rest in the frame. 그래서 펄스와 같은 속도, V의 속도로 움직이면서 이 펄스를 관측하겠다. 그러면은 펄스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줄이 이렇게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매질이. 그게 이 B번 그림이고요. 자, 이때 이 줄에 굉장히 짧은 구간, 이 그림에선 꽤 길게 표현했는데 실제로 이것보다 훨씬 더 짧은 구간, 길이가 델타 S인 이런 엘레먼트에 대해서 뉴턴의 운동 제2법칙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델타 S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곡선이 어떤 형태든지 충분히 확대하면은, 혹은 이 델타 S가 충분히 작다고 가정하면은 이 곡선의 종류와 상관없이 그 곡선은 원의 일부, 즉 아크, 호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호로 간주하고요, 원의 일부로. 그때 가상의 원, 반지름이 이렇게 대문자 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줄이 이렇게 왼쪽 방향으로 V로 이동하고 있는데 이 모양이 이렇게 원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엘레먼트가 일정한 속력으로 원운동하고 있는 상황으로 분석할 수 있고요. 따라서 이 엘레먼트에 대해서 particle in circular motion, 원운동하고 있는 입자 모델로 분석을 합니다. 그럼 반지름이 R이고 속력이 V니까 이 가상의 원의 중심, 이 5점을 향해서 구심 가속도, centripetal acceleration 경험하고요. 그때 그 값이 R분의 V 제곱이죠. 그리고 이런 구심 가속도 누가 만들어내는가? 바로 이렇게 장력이 만들어냅니다. 이 두 개의 장력이. 이게 이제 줄이니까 이런 엘레먼트들이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하고요. 그럼 이렇게 장력, 텐션 가할 수 있죠. 그리고 텐션의 경우에는 텐션의 방향이 줄의 방향과 일치합니다. 따라서 이게 호의 일부다. 그때 이런 접선 방향, 이게 바로 텐션 방향입니다. 여기도 이제 이런 방향, 접선 방향이 텐션 방향. 자, 그런데 이렇게 t가 양쪽에서 당기기 때문에 이 t를 이렇게 성분별로 나누면은 요거랑 요건 서로 상쇄가 되고요. 요거만 남겠죠. 이때 이런 성분이 이 t에다가 사인 세타 곱한 건데 여기가 세타일 때 여기도 세타가 된다. 요거는 지금 한번 확인을 해보죠. 여기 각각 세타일 때 여기도 세타인가. 자, 이 밧줄이 호고의 호, 원의 일부고요. 그럼 이제 요거 직각이죠. 이렇게 호가 쭉 있고 그 다음에 접선 연장시키면은 쭉 이렇게 연장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 요것도 연장시킵니다. 이렇게 쭉. 그럼 이제 여기도 90도고요. 그 다음 여기 세타니까 이 빨간색 부분 여기가 2분의 파이 빼기 세타고요. 그런데 이 부분 딱 이것도 직각이죠. 요거 직각이기 때문에 이 보라색 부분이 세타가 되고요. 따라서 보라색과 막국지각인 이 각도도 세타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게 세타기 때문에 이런 t 성분이 t 사인 세타다. 여기도 하나 더 있으니까 2배 해주면은 2t 사인 세타죠. 그래서 이렇게 2t 사인 세타가 이 밧줄 엘레먼트에 센트리퍼럴 포스로 작용한다. 이 FR이 센트리퍼럴 포스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레디얼 포스라고 해서 R 따가지고 FR로 쓴 거예요. 구심력이 레디얼 방향이니까, 반지름과 나란한 방향이니까. 그래서 뉴턴의 운동 제법칙 F는 ma 대입할 건데 F 이렇게 되고, 질량의 경우에는 줄이 단위 길이당 질량, 한마디로 선밀도 뮤라고 하면은 이 길이가 델타 S라고 했으니까 뮤 델타 S, 이게 질량이 되겠죠. 그리고 델타 S는 반지름에다가 이 각도가 2세타니까 R 곱하기 각도 하면은 델타 S는 R 2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M은 뮤 델타 S, M은 뮤 델타 S에다가 이 델타 S에 R 2세타 대입을 하면은 질량이 2 뮤 R 세타가 됩니다. 따라서 F는 MA 대입을 하면은 F는 2t 사인 세타인데 이 델타 S가 굉장히 작다. 따라서 이 각도도 굉장히 작다. 이 각도가 작으면은 사인 세타랑 세타랑 거의 차이가 없죠. 따라서 2t 사인 세타 대신에 2t 세타 대입을 하고요. 대입을 직접 한번 해보죠. 자, 뉴턴의 운동 제법칙인데 구심 가속도기 때문에 원의 중심 방향 성분만 따지면은 그때 FR이 이렇게 MA고 이때 이 M 값이 뮤 델타 S인데 이 델타 S가 R 2세타, 그리고 이 가속도 센트리풀 액셀레이션은 R분의 V제곱, 정리하면은 뮤 R 2세타 R분의 V제곱, 그리고 이 F는 2t 사인 세타인데 사인 세타가 세타, 따라서 E 지워지고 세타 지워지고 R 지워지고 V제곱으로 정리하면은 미분의 t고요. V로 정리하면 루트 씌워주면은 루트 미분의 t. 따라서 파동의 전파 속력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런 식 만족하려면은 이 각도가 굉장히 작아야죠. 즉 파동이 이렇게 생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약간 플랫해야 됩니다. 이거보다도 더 플랫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은 Furthermore, the model assumes that the tension T is not affected by the presence of the pulse, so T is the same at all points on the string. 자, 줄이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을 때, 그리고 이렇게 한번 위아래로 빠르게 움직여서 펄스가 생겼을 때, 그럼 이제 이런 부분이나 과연 장력이 똑같을 것인가? 장력이 똑같다고 확신할 만한 근거가 따로 없는 것 같은데 그냥 펄스가 있는 부분이든 없는 부분이든 장력이 똑같다 라고 가정을 합니다. 아마 실제로는 굉장히 좀 복잡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런 간단한 가정 하면은 이렇게 뮤랑 t, 이 뮤랑 t에 대해서만 파동의 전파 속력이 영향을 받는다. 뭐 프리퀀시나 진폭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물론 진폭이 충분히 작아야지 이런 거 성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디스프루프, 저희가 했던 이런 과정, 이게 뭐 사이너소이달인지 아니면 막 이렇게 좀 복잡한 이런 파동인지 이런 거 상관없이 확대하면은 이렇게 원의 일부로 볼 수 있다 그랬죠. 따라서 펄스 모양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항상 속력이 이렇게 주어진다. 물론 이제 이상적인 상황이죠. 자, 그 다음 왼쪽 보시면은 People Prevention 16.3 있습니다. Multiple T's. 자, 앞에 있는 이 T, 이런 거 주기 의미하죠. 주기. Period.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런 T들은 얘네들은 주기가 아니라 텐션 의미하죠. 텐션. 장력. 그래서 주기와 장력 둘 다 대문자 T 쓰는데 문맥 보고 판단하라는 얘기죠. 알파벳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중복해서 쓰이는 알파벳들이 있다. 따라서 문맥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 요거 주기가 아니다. 자, 퀴퀴즈 16.4 한번 보죠. 자, 줄이 이렇게 쭉 있는데 한쪽 끝을 잡고 빠르게 위로 한번 눌렀다가 내려가지고 펄스 만들었다. 펄스 만들었던 그 시점이 바로 t는 0초일 때다. 줄이 한쪽 끝 잡고 펄스 만들었는데 줄의 반대쪽 끝은 멀리 떨어진 벽에 연결돼 있다. 그리고 시간이 t초일 때 펄스가 벽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t는 0초에서 펄스가 시작해서 t가 t일 때 벽에 도달했으니까 도달하는 데 걸린 타임 인터벌, 시간 간격이 t인 거죠. 이때 이 타임 인터벌 줄일 수 있는 방법들 무엇이냐? 일단 줄의 길이가 일정할 테니까 타임 인터벌이 줄어들려면 이 V가 빨라져야 됩니다. 따라서 장력이 증가하거나 뮤가 감소하거나 A번부터 보죠. 펄스 만들기 위해서 손을 위로 올렸다가 내리는 그 동작을 더 빨리 한다. 그럼 좀 평범하게 손 위아래로 한번 딱 올렸다 내리면은 그때 생기는 펄스 약간 이런 식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근데 이걸 빠르게 올렸다 내리면은 약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단은 그림만 그려놓고 냅두겠습니다. 일단 B번은 오히려 이번엔 천천히 움직인다. 천천히 움직이면은 약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셋의 길이를 맞추면은 약간 이렇게. 이게 이제 기본이고 이게 A번, 이게 B번. 그 다음 C번은 같은 시간 동안에 더 많은 거리를 위로 올렸다 내린다. 그럼 C번은 약간 이렇게. 이게 이제 C번. 그리고 D번은 lesser distance. 이게 이제 D번.
다음 2번은 텐션 그대로고 줄의 길이 그대로인데 더 무거운 줄 쓴다. 무거운 줄 쓰면 이게 증가하는 거죠. 이게 증가하면 속력이 오히려 더 느려집니다. 따라서 타임 인터벌을 디크리즈 하기 위해서는 2번은 틀리고요. 반대로 해야 되고요. F번 더 가벼운 스트링 쓴다. F번은 맞고요. 그리고 G번은 리니얼 매스 댄서리는 똑같은데 텐션을 줄인다. 텐션 줄이면 안 되죠. 텐션 늘려야죠 오히려. 텐션 줄이면 파동의 전파 속력이 느려집니다. G번 틀렸고, 그리고 H번은 텐션을 증가시킨다. H번은 맞죠. 그래서 일단 F와 H는 얘네는 맞는 것 같고요. G랑 E는 완전 틀리고, 그 다음 A, B, C, D는 과연 이 A, B, C, D가 이 T나 뮤에 영향 주는가? 일단 뮤에는 영향 안 줍니다. 뮤는 뭐 줄을 바꾸지 않는 이상. 그런데 펄스 모양이 지금 딱 이렇게 생겼는데 줄의 길이는 딱 정해져 있는데 펄스 모양이 이렇게 다르면은, 그럼 예를 들어서 D보다는 C의 경우가 이렇게 줄이 더 많이 솟구쳤으니까 줄의 길이가 같다면 C번 모양이 더 줄이 팽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식 자체가 이 세타가 굉장히 작을 때, 이게 거의 평평할 때, 이게 완전 평평할 때 얘기여가지고 실제로는 이제 이런 그림들 좀 과장이 돼 있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기본이 이렇게 눈에 안 띌 정도로 이렇게 된다. 그럼 2배라고 해봤자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되고, 그래서 문제 의도에서는 A, B, C, D 차이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에서는 D보다 C가 줄이 이렇게 더 늘어나고, 줄이 이렇게 늘어나면은 왠지 이 T가 클 것만 같은데 과장해서 그린 거고 전부 다 비슷비슷하다. 따라서 장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게 문제 의도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모양이 이런 식이면은 식이 이렇지가 않습니다. 더 복잡해야 돼요. 뭐 이걸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어디까지나 제 생각인데 A, B, C, D 전부 다 답이 아니다. 자, 이어서 예제 Example 16.3 The speed of a pulse on a cord. 줄 위에서 펄스의 속력. 일단 16.12 이 그림 보면서 하라고 돼 있고요. 줄이 유니폼한데 매스가 0.3kg, 랭스가 6m, 그리고 줄이 이렇게 도르래 풀리 통과하고요. 그리고 2kg짜리 질량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줄을 따라서 트래벨링하는 펄스의 스피드 구해라. 펄스의 스피드 V 식 뭐였죠? 뮤랑 T 들어가는데 이게 뮤가 단위 길이당 질량이기 때문에 무거우면 빨리빨리 못 움직입니다. 이게 가벼워야 빠릅니다. 이게 분모에 있고요. 장력이 세면은 줄과 줄 사이 상호작용이 크기 때문에 더 빨리 전달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것보다도 이 과정 유도해 보면 더 좋겠죠. 그럼 이제 그림상에서는 얘가 2kg으로 이렇게 당기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 줄의 무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길이는 무시하는 것 같아요. 문제 의도상. 그게 아니면 이게 몇 센티미터인지 나와야지 문제 풀 수 있는데 뭐 그런 게 따로 안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이런 그림 이용해서 T랑 뮤 구해볼게요. 일단 뮤는 3km, 6m로 나눈 값이죠. 그래서 분모 뮤 이렇게 되고, 이 T 어떻게 될까요? T. 이 T 지금 여기 질량이 있거든요. 질량이 있는 줄 같은 경우에는 이 줄이 가속하고 있으면 이런 줄 이루고 있는 엘레먼트마다 이런 부분마다 장력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 얘는 그래도 정지해 있습니다. 정지. 그리고 이런 부분이 무게에 기여할 텐데 무시할게요. 그래서 이 줄 전체에 대해서 이 T가 일정하다 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도 T, 여기도 T, 여기도 T, 여기도 T, 여기도 T, 그리고 이런 부분이 지금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보라색깔 말하는 거예요. 이 보라색 기준으로 분명히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MG로 힘이 가해지고 있는데 가만히 정지했다. 왜냐면 같은 크기 반대 방향으로 T가 위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이 T가 mg와 같습니다. mg. 그래서 2kg에다가 9.8 m/s 제곱하면은, 이거 하면은 2분의 1이니까 분모로 올라가면은 4. 그럼 이렇게 4 곱하기 9.8 단위는 m/s. 유 숫자 3개죠. 계산하면은 4 곱하기 9.8 하면은 6.26 m/s 나옵니다. 문제에서 줄 질량이 3kg이 아니라 0.3kg이었네요. 이게 0.3, 여기 0.3이니까 이게 아니라 4 곱하기 98 요게 맞네요. 4 곱하기 98 하면은 19.8 m/s. 네, 맞게 나왔죠. 자, 그럼 와리프 있는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 물체가 가만히 매달려 있지 않고 이렇게 스윙하고 있을 때 좌우로 왔다 갔다 마치 펜들럼처럼, 그때 웨이브 스피드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한번 논리적인 답변 스스로 내려보고 앤서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 example 16.4 Rescuing the hiker. 등산하다가 다친 사람 구조하기,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문제 한번 보죠. 자, 여기 마운틴 렛지는 뭐냐면은 이런 거 말하는 것 같아요. 선반 모양의 돌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뭐지? 이런 거나 이런 것들.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폭풍 때문에 등산하다가 마운틴 렛지에 갇혀있다고 합니다. 마운틴 렛지 밑에서 뭐 비를 피하고 있거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운틴 렛지가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 사람이 이렇게 있다. 그때 이런 헬리콥터가 와가지고 구조하려고 이렇게 호버링하고 있습니다. 제자리에서 비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케이블 내려가지고 여기 딱 타라. 일단 이 케이블 질량이 8kg이고요. 그 다음 길이는 15m. 그 다음 이 밑에 슬링이라고 뭐 이런 거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 매달릴 수 있는, 등산하는 사람들 고리 같은 거 많이 쓰죠. 여기 끝에 이렇게 슬링이 있다. 이렇게 이 슬링의 질량이 70kg, 그리고 이 사람은 80kg.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여기 실링에 몸 잘 고정시켜가지고 드디어 절벽 지역을 벗어나가지고 이렇게 이동하고 있다. 공중에 매달려서. 근데 막상 공중에 매달리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제 헬기 소리가 시끄럽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줄을 막 움직여가지고 이 줄을 흔들어서 여기 이런 식으로 트랜스버스 웨이브 만들어서 헬기 타 있는 구조대원에게 신호를 보낸다. 나 너무 무서우니까 이대로 쭉 날아가지 말고 중간에 잠깐 어디 멈춰가지고 나 안에 타고 싶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겠죠. 어쨌든 이제 신호를 보냅니다. 이때 저 펄스가 케이블 따라서 이동하는데 0.25초 걸렸다고 합니다. 이때 헬리콥터의 액셀레이션 얼마인가? 헬리콥터가 지금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위로 솟고 있습니다. 위로 가속하고 있다. 이 A 무엇인가? 일단 이 파동의 웨이브 V는 미분의 T죠. 참고로 문제에서 줄의 무게 때문에 이런 부분은 더 T가 크고 이런 부분은 T가 작아야 되는데 T가 일정하다고 가정했습니다. 이거 두 개 합치면은 150kg이고 줄이 8kg이니까 아마 줄의 무게 무시한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줄의 무게 무시할게요. 아니면 합리적으로 딱 가운데 딱 줄의 가운데 기준으로 했을 때 4kg 추가시킬 수 있겠죠. 아니면 8kg을 다 추가시킨다든가. 그냥 저는 무시하겠습니다. 요거. 자, 일단 이 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8kg 15m로 나누니까 8kg 나누기 15m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T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이거 150kg에다가 9.8 곱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 헬리콥터가 지금 윗방향으로 가속하고 있어요. 자, 이때 비행기가 A로 가속하니까 이 사람과 슬링도 A로 가속하겠죠. 그러면 사람과 슬링에다가 뉴턴의 운동체의 법칙 쓰면은 Fy 쓰면은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T 작용하고요. T 아래쪽 방향으로 70 더하기 80kg 에다가 9.8m/s 이게 이제 MA죠. MA 여기는 M도 150kg이고요. 따라서 T로 정리하면은 T는 이것도 그냥 M이라고 쓸게요. 이만큼 M 9.8 그냥 G라고 쓸게요. 그럼 마이너스 MG 딱 넘기면은 M에다가 A 플러스 G 이렇게 되고요. 이거 딱 대입을 합니다. M, A 플러스 G 이거 딱 옮기겠습니다. 근데 이게 몇이었냐면은 0.25초 걸렸습니다. 15m 전달되기까지. 이때 이 M이 150kg, G가 9.8 이때 A가 무엇인가? 그러면 15분의 8, 150, A 플러스 9.8 이게 0.25분의 15 0.2면 곱하기 4죠. 60의 제곱 분모 다 곱해주면은 15분의 8이고 150으로 나눠주고 빼기 9.8 해주면은 A 나옵니다. 그러면 3600에다가 곱하기 8 나누기 15 곱하기 150 빼기 9.8 하면 딱 3 나오네요. 3. 네, 3m/s 제곱 맞게 나오죠. 헬리콥터의 액셀레이션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거 이제 벡터니까 A는 3 J m/s 제곱 이렇게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섹션 16.4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